알겠냐? 그렇게 해서 풀어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수특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현대시입니다. 펼쳐보세요. 107쪽이었어요. 자, 107쪽 현대시 보면은 작품 역시 몇 개 나오고 있어. 2개 나오고 있지? 우리 뭐 이제 현대시 문제 나올 때 작품 몇 개 이상 나오는 거 분명해. 2개 이상 나오는 거 분명합니다. 자, 문제 유형 보세요. 1번 역시 똑같네. 가와 나의 무슨 점 묻기? 공통점. 마지막에 풀 거죠. 2번 문제는 뭐부터 그래? 2번 문제 보기를 보시고요. 이 보기 기준으로 뭐를 접근하래? 가하고 나를 감상하세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은 보기지만 두 작품 동시에 봐야 되니까 난이도 좀 있죠. 그죠? 네, 이것도 우선 패스네. 그럼 3번 문제 봤더니 뭐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래? 나 작품. 그럼 문제풀이 순서 정해져 있죠? 몇 번부터 풀 거야? 3번부터 푸는 센스. 네, 그렇게 접근해야겠죠? 자, 그럼 가봅니다. 자, 3번 문제 풀기 위해서 먼저 3번 문제 조건 봤더니 나를 이해하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적절한 거야? 적절하지 않은 거야? 적절하지 않은 거. 우리는 적절하지 않은 거는 그냥 문제에다 아무 표시하지 마. 더 헷갈려. 왜냐면 적절하지 않은 게 개수상으로 더 많거든? 적절하지 않은 거에는 표시하지 마시고 적절한 거에만 동그라미 해놔. 혹시 헷갈릴까봐. 내가 지금 알겠냐? 기준을 딱 정해. 어떤 애들은 적절하지 않은 거는 X 해놓고 적절한 거 동그라미 해놓고 막 정신 산란하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그냥 통일시키세요. 적절하지 않은 거는 그냥 아무 표시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걔를 기본 문제로 보는 거야. 보통 문제 개수가 뭐가 더 많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 그냥 적절한 거라고 돼 있는 거면 뭐 한다?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이렇게 틀을 잡고 움직이시란 얘기죠. 항상 매뉴얼화를 해야 돼. 틀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난이도가 올라가거나 뭔가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을 때 오히려 침착할 수 있는 거야. 왜? 하던 대로 매뉴얼대로 움직이면 오답 나올 확률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내 말 알겠지? 근데 아무 틀이나 기준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면 더 당황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해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 9월달 수업 이후에 이런 얘기 하는데 어떤 애들이 나한테 그것 때문에 틀렸다고 그 이원 분류표 보니까 문제를 잘못 읽어서 이거 있잖아. 우리 3월 모의고사 이원 분류표 니네 작성해서 냈잖아. 성적표 그거 분석해서 거기 보니까 문제 조건을 잘못 봐서 이거 너무 많았거든. 문제 조건 잘못 봤다는 게 뭐야? 거의 대부분은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그거 헷갈렸다는 얘기잖아. 선생님이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문제에다 표시를 남기는데 적절하지 않은 문제가 개수가 더 많으니까 그거는 그냥 냅두고 적절한 거라고 돼 있는 거에다가 뭐 하는 방식으로 가라 이거야. 동그라미 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것 때문에 틀리는 일은 없게끔 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지?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문제의 선택지를 지금 보려고 하거든. 왜 그러냐? 선택지 구조를 보려고 그래. 선택지 봤더니 새빨간 노을길을 서성이는 모습에는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이 내용이 뭐란 얘기야? 나 작품에 있는 또 작품 내용이란 얘기지? 이 작품 내용에 대해서 뒷부분 고향에 대한 화자의 애정이 투영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 뒷부분은 이 내용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의미 부여하고 있는 거지? 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선택지 기본 구조랑 어때? 똑같지? 그럼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나 작품을 이해하라고 그랬지만 나 작품에 있는 작품 내용 즉 시어 상황을 뭐하라는 얘기야? 이해하는 문제를 풀어내셔라 이 말이네. 내 말 이해됐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앞에 작품을 읽으면서 시어랑 관계 있는 부분에서 이런 의미가 형성돼도 되는지 뭐 해야 되겠어? 확인하셔야겠죠? 자 그럼 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립의 어떤 작품이야? 무슨 길? 고향길 이렇게 돼 있네요. 제목 확인합니다. 제목 확인하는 이유 고향길에 대해서 이 시 안에서 뭐 할 거니까? 말할 거니까. 제목은 곧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뭐랑 똑같다? 대상이다. 다시 말하면 이 시의 내용은 다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고향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이걸 알아야지 시 내용이 이해가 되니까 제목 확인을 한번 꼭 하십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을 봤어. 자 친절하게 우리에게 약간 굵은 글씨로 다 해줬어 안 해줬어? 해줬지, 그지? 그럼 이 굵은 글씨가 관련 있는 게 다 뭐랑 관계 있을 거라는 거야? 시험 문제랑 관계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가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부분 가겠습니다. 딱 봤더니 연구별 돼 있니, 안 돼 있니? 안 돼 있어요. 그럼 연구별 안 돼 있는 시는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더라? 선생님 보니까 연구별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읽으라고 했어? 대충 끊어 읽어. 내용이 한번 끊어진다고 생각되면서 끊어 읽어. 그리고 선택지랑 비교해가지고 맞는지 틀리는지 1차 확인해. 알겠지? 그렇게 푸는 거야. 자, 그럼 갑니다. 아무도 찾지 않으려네. 내 살던 집 팻마루에 앉으면 벽에는 아직도 지오줌 얼룩져 있으리. 난 우선 여기까지 끊을게. 자, 우선 화자 있니? 내용 봐야 되니까 화자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일연의 화자 누구 있어요? 나. 네, 일연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첫 번째 그냥 에피소드 문단처럼 이렇게 표시할게. 대충 끊었으니까. 그럼 일연에서는 누가 있어서 화자? 나가 있었습니다. 청자 있었습니까? 청자는 따로 없었죠? 말하고자 하는 대상은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다? 고향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아무도 찾지 않을 거래. 이 말 왜 할까? 찾아가지 않겠다라는 화자에 뭐가 느껴져?
의지. 그지? 화장을 안 찾아갈 거래. 그지? 내가 살던 집 텐마루에 앉으면 벽에는 아직도 지워준 얼룩져 있으리. 이렇게 말했거든. 있으리. 가서 확인한 거야? 추측한 거야? 추측한 거니. 어디를? 자신이 뭐 한 집? 살던 집. 그렇지. 제목 배경 깔면 이게 아마 자기가 살던 곳. 어딘 것 같아? 고향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 추측하고 있어요. 이 말이지. 그지? 얘들아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이 사람의 지금 정서 상태가 뭐 하다는 거야? 자기의 고향, 자기가 살던 곳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회상 또 그리워하고 있는 거지. 정서 상태는. 그리움이 느껴집니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1차 정서를 잡으란 말이야. 내 말 알겠니? 이해됐어요? 됐어요. 그 다음 또 두 번째 파트. 대충 끊어 읽은 두 번째 파트. 담 너머로 늙은 수유 나뭇잎 날리거든. 두레박으로 우물물 한 모금 떠 마시고 가위소리 요란한 엿장수 되어 고추잠자리 새빨간 노을길 서성 이려네.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지금 이번에 어떤 상황을 얘기했어? 노을길에 뭐 하겠대? 서성 이려네. 이렇게 말했네. 야, 서성인다는 건 뭐야? 한꺼번에 자기 목적지를 향해서 열심히 가는 모습이야? 아니면은 가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야? 이거 목적지를 향해서 돌진하는 모습이니? 아니잖아? 그냥 뭐 하고 있어? 그냥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런 모습 아니야? 이럴 때 사람 마음 상태 어떤 거야? 목적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왜 그래? 마음이 지금 어때? 목표 의식 지금 분명하게 있어? 그러지 않지? 마음 상태가 되게 뭐 하다는 거야? 왠지 모를 쓸쓸함. 고향 앞에 갔지만 자신감 있게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방랑의 이미지도 같이 갖고 있네. 선생님 방랑의 이미지 해준 이유는 여기 뭐가 돼서 간다고 그랬어? 가위소리 요란한 뭐가 돼서 간다고 그랬어? 엿장수가 돼서 간다고 그랬거든. 엿장수는 한 군데에서 엿을 파냐? 아니잖아.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 거야? 더군다나 가위소리 얘기했으니까. 가위소리를 왜 내? 나 엿장수 왔어요? 알려주는 거 아니야 사람들한테. 나 여기 왔거든요? 나한테 와서 엿 사세요? 이거 아니야, 그제?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나온다는 얘기는 한 군데에 정착된 가게를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고 있는 모습이다 이 말이야. 그러다가 자기가 어디를 가는 거야? 고향길 가면은, 그제? 목표의식을 가지고 막, 내가 우리 고향집을 가서 확인을 해봐야지. 사람들을 만나야지. 오랜만에 인사드려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뭐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야. 그냥 서성거리는, 왠지 자신 없는, 그냥 왠지 모를 쓸쓸함 이런 게 느껴지는 상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내 말 이해되겠니? 됐어. 자, 그 다음 또 가볼게. 감석 깔린 장길은 피하려 하네. 아니 지금 고향에 갔는데 열심히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고자 갔는데 자기가 생각을 말했잖아. 사람들이 있는 곳을 오히려 뭐 하겠다고 말했어? 피하겠다고 말했지? 자, 피한다라는 이유는 뭐야? 다른 사람한테 나를 지금 들여보내는 거 아니면 나를 안 보여주고 싶은 거야? 안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냐? 그럼 자신감 있어? 자신감 없어? 안 보여줄 때 우리가 자신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자신감이 결여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향이 지금 바뀐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고향에 갔을 때 어떻게 할 건지를 얘기하고 있잖아. 그지? 사람들을 만나고 반가워하고 인사를 하고 야, 나 오랜만에 왔으니까 우리 술 한잔 하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안 만나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지? 그럼 이건 오히려 자신감이 못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돼. 결여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또 갑니다. 내 좋아하던 고무신집 딸아이가 술을 끼고 앉았던 가게빵도 뭐 하겠대? 피하겠대. 그럼 얘 지금 계속 이 상태네. 그립긴 하지만 내 말 이해됐냐? 그립긴 하지만 자신감 있게 당당한 모습으로 가니 못 가니? 못 가고 있죠. 계속 뭐해? 회피하잖아. 회피하고 도망가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제? 이해됐냐?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할게. 그럼 이 작품에서 봤을 때 화자는 지금 현재 고향에 갔니? 갔어? 아직 못 갔어? 못 갔지? 이렇게 할 거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얘기하고 있는 거지? 내가 고향에 가면 아마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지금 상황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계속 갑니다. 107쪽이에요. 두엄더미 수북한 쇠전마당을 금줄기 찾는 허망한 금전꾼이 되어. 이때 금전꾼은 뭐랑 똑같은 개념? 앞에 나왔던 엿장수랑 같은 개념이죠? 어떤 이미지?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뭐 하는 거? 떠도는 이미지, 방랑의 이미지를 표현한 거야. 그래서 금줄기를 찾는 허망한 금전꾼이라고 표현했네. 그럼 이때 금전꾼은 허망하다라는 수식어 붙어있으니까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107쪽입니다. 이해되겠냐? 그럼 금전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엿장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자, 긍정적 상황이야, 부정적 상황이야? 부정적이라는 거지. 자신 있는 모습? 아니라는 거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 아니라는 거지. 내 말 이해했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성공한 삶 아니면 좀 실패한 삶. 좀 잘 안 풀린 삶. 그지? 그러니까 당당하게 못 나서고 있는 거잖아.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정꾼 돼요. 초저녁 하얀 달 보며 거닐려네. 자, 초저녁 하얀 달을 보면서 그냥 뭐 하겠대? 거닐기만 하겠대. 어디를? 어디를? 고향길을. 고향을. 그럼 왜 하필이면 달빛 있을 때 돌아다녀? 지금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거야? 아니? 어두운 곳에 있어야지만 만나, 안 만나? 안 만나니까. 그럼 뭐 하려고 하는 모습이 계속 느껴져? 회피하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움은 있지만 자신의 삶에 대한 쓸쓸함 그리고 자기 인생의 방랑의 모습 때문에 자신감이 못 돼 있다. 결여돼 있다. 그래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살던 집이나 한번 들여다보고 빨리 잽싸게 아무도 만나지 않고 도망오듯이 돌아오려고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마저 다 정리해볼게요. 장국밥으로 깊은 허기를 채우고 읍내로 가는 버스에 오르려네. 마을을 한번 대충 돌아봤다는 거지? 사람 없는 달빛에 돌아봤으면 그 다음 다시 어디로 가겠다는 거야? 읍내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 말이죠? 쫓기듯 도망치듯 살아온 이에게만 삶은 때로 애달기도 하리. 자, 삶은 때로 애달다. 애달픈 게 뭐야? 안타까움. 말 그대로 애달픔이죠. 긴 능선 검은 하늘에 박힌 별 보며 길 잘못 든 나그네 되어 떠나려 하네. 나그네 되어 다시 밑줄거. 그리고 이 사람은 삶의 이미지가 계속 뭐로 지금 집중되고 있어? 방랑의 이미지로 집중되고 있죠? 그럼 방랑의 이미지 드러내고 있던 시어 3개 다시 한번 얘기해봐. 맨 처음에 뭐 얘기했고 엿장수, 두 번째 뭐 얘기했어? 금정꾼, 세 번째 다시 뭐가 되어 떠난대? 나그네가 되어. 이렇게 엿장수나 금정꾼이 돼서 방랑의 인생을 살다가 고향에 왔거든? 근데 거기서도 차마 정착하지 못하고 또다시 뭐 하는 거야? 떠나는 거지? 뭐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 말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우선 그럼 작품 분석 다 했으니까 뭐 텍스트 정리 이미 다 해놓고 가자.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고향을 뭐 하는 삶이야, 이 사람? 정착했어, 못했어? 못하지, 그치?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비애입니다. 이 작품 긍정적 감정으로 넘어오니? 유쾌하고 발랄하고 상쾌하고 막 그런 감정으로 넘어와, 못 넘어와? 못 넘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비애감이 드러나는 작품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지? 중요한 건 근데 다른 작품에서는 화자가 고향에 돌아갔는데 고향이 바뀌어서 비애감을 느끼거든? 근데 이 작품은 특이하지? 고향은 바뀐 게 없어. 내가 그리워했던 그 모습이야. 그런데 누가 자신감이 없어? 내가 화자가 여기서 정착하고 눌러살 자신감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도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도망치듯이 다시 어두운 밤에 다시 돌아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 이해되겠어요? 네, 그 마음을 이해해주면 돼. 선생님이 시는 항상 인간의 뭐를 표현한다? 감정 표현이라고 그랬지?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이 사람이 느꼈을 것 같은지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면 되는 거야. 아,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래, 마음이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자꾸 이해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표현법 아예 정리합니다. 종결어미가 계속적으로 뭐 되고 있어? 반복되고 있죠? 종결어미 반복 때문에 뭐가 형성돼? 음악성 형성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벌어진 게 아니라 모순형을 계속 쓴 거 있어. 가정형을 쓰고 있다는 거, 가정형. 그지? 실제 내가 고향에 딱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가면 아마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가정형의 진술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종결형은 반복되고 있지만 시어 자체는 반복되는 시어는 없었습니다. 시어는 반복된 게 아니에요. 종결 형태만, 종결어미만 반복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종결어미 말투를 봐봐. 거닐려네, 오르려네, 떠나려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자, 아까 선생님 살짝 얘기했는데 이 작품에 뭐는 설정이 안 돼 있어? 청자 설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말투를 봐. 말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초저녁 하얀 달 보며 거닐려네. 읍내로 가는 버스에 오르려네. 길 잘못 든 나그네 되어 떠나려네. 이렇게 말했거든? 이 려네라는 이 말투가 어떤 느낌을 주니? 자기 혼자 중얼거리는 건가? 아니면 누군가한테 들으라고 하는 건가? 들으라고. 청자 설정이 안 돼 있어서 대화라고까지는 말을 안 하겠지만 어떤 방식은 가능하다는 거야. 말을 약간 어때? 건네는 식의, 건네는 방식의 말투는 종결어미 형태에서 살짝 느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조심해야지. 청자 설정이 분명히 돼 있으면 무조건 뭐 달리면 돼. 대화. 말을 건네는 방식 무조건 달리면 돼. 근데 청자가 설정이 안 돼 있지만 분위기나 말투상으로도 말을 건네는 방식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요거 내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종결 형태 가지고 이거 찾아낸 거야. 요것도 참고로 기억합니다.
됐어요. 자, 문제풀이 하다가 너무 깊게 작품 다 분석해버렸는데 어려운 작품 아니라서 그냥 한 번에 다 봤습니다. 그럼 이제 선택지 봅시다. 새빨간 노을길을 서성이는 모습에는 사성그시고요. 작품 내용이죠. 고향에 대한 화자의 애정입니다. 서성이는 모습은 애정, 그리움이다. 가능합니까? 오케이, 동그라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길을 피하는 모습에는 사성그세요. 피하는 모습이 있었죠? 이거는 자신의 현재 처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 맞아 틀려? 맞죠? 선생님은 뭐라고 표현해서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다? 안 좋게 보고 있는 자신감이 못 돼 있다. 결여, 자존감이 낮은 상태여서 아마 이런 것 같다라고 봤어요. 네, 부정적 인식 맞죠? 3번 갑니다. 추억이 어린 공간인 가게방을 피하는 모습에서 더 이상 모습에는까지 사성거 거기까지 작품 내용이지. 더 이상 고향과 관련된 추억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나타나 있어. 엥? 추억에 연연하지 않다는 거야? 그건 아니지. 그냥 뭐하고 있을 뿐이야. 회피하는 거지. 그리움의 대상인 건 변함이 없잖아. 근데 거기서 사람들을 만날 자신이 없어. 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긍정적 인식이 아닌 어떤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그 마음을 느껴주세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 내가 꾀재재하게 밖에 나갔는데 그런 날 진짜 아무도 안 마주치고 싶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없어? 항상 밖에 나갈 때는 퍼펙트해? 그거 아니잖아. 내가 얘기하지 않았나? 내가 동백의 학원 제일 가까운 아파트로 이사 오려다가 포기한 가장 큰 이유. 그때 우리 꼬맹이 유치원 다닐 때인데 아니 유치원을 애를 아침에 차 탈 때 그 셔틀 탈 때 내가 같이 나가 있어야 되잖아. 그때 내 모습 어때? 완전 꾀재재. 머리 딱 질끈 묶고 추리닝 바지 입고 막 어떨 땐 반바지고 스비 찌익찌익 끌면서 야 빨리 가야지 말면서 난리 치면서 난리 버거지를 하면서 가는데 그러다가 아주머니 동네 학부모님 만나고 그러면 또 인사해야 되잖아. 그럼 되게 서로가 어때? 뻘쭘하죠? 네. 그래서 생활의 공간과 직장의 공간은 분리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 동백과 멀지 않은 곳으로 이사를 왔던 거였어. 그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동백 집값도 비싸. 그러니까 여기 올 때가 아니더라. 너무 비싸. 그리고 난 조금 더 싼 데로 빠졌습니다. 싼 데로. 네. 여튼 그랬어. 자, 네, 여튼 그래서 여기는 화자의 의지가 추억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 아니었고요.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회피만 있었다라고 보셔야겠죠. 적절하지 않은 거 다 몇 번 돼야 됩니까? 3번 되겠죠. 4번도 보자. 세전 마당을 거니는 금정꾼의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는 것에서 사성그시고요.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회한을 느끼고 있는 정서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회한이라는 게 뭐야? 후회와 한스러운 정서지? 그럼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 거니까? 부정적인 인식이니까 가능합니다. 자, 5번 보세요. 읍내로 가는 버스에 오르려는 것에서 고향에 머물 수 없다고 여기는 화자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맞아 틀려? 맞죠. 그래서 금정꾼의 모습이나 그지? 자기의 모습이나 사실은 뭐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같은 걸로, 같은 이미지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좀 간단하게 해결이 다 된 것 같아요. 시 어려웠어? 별로 안 어려웠어? 별로 안 어려웠죠? 네, 참고하시고요. 선생님이 조금 보강되는 내용만 더 얘기해볼게. 지금 이 고향길 쓴 작가 이름이 누구라고 돼 있냐? 신경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신경림의 대표적인 작품은 여러분은 이걸 알고 계셔. 뭐? 농무. 농무가 뭐에 대해서 표현한 거였지? 농민들이 추는 춤이네. 농민들이 춤을 왜 췄더라? 신나서? 즐거워서? 아니? 비료값도 안 나오는 이따위 농사 따위는 옆편네한테 맡겨두고 이런 표현 썼잖아. 그제? 이거 농촌사회에 대해서 뭐하고 있는 거였어? 농촌사회 문제점 지적하고 있는 열심히 일해도 비료값도 안 나와.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농촌을 뭐하는 거? 떠나는 이촌향도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얘기 왜 할까? 신경림 작가는 보통 이런 이미지를 많이 쓴다는 거야. 뭐에 대한 관심이 많아? 농촌. 시골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사회비판적인 의식이 있어요. 반면에 또 이런 식으로 화자가 느끼는 뭐를 표현하는 것도 있어. 정서상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경림 작가 나오면 베이스에 무슨 사회가 깔려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하란 말이야. 농촌 사회가 깔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갑니다. 자, 2번 문제 가려면 뭐부터 확인해야 될까? 보기 확인해야 되겠죠. 자, 보기 빨리 눈으로 확인합니다. 보기 읽어봐.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이 뭔 것 같은지 체크해봐. 같이 봅니다. 눈깔 움직이는 속도를 빠르게 하세요. 자, 고향에 대한 이미지를 줬네. 고향은 두 가지 이미지가 있대. 화자에게, 보통 사람에게 상실한 이에게 고향은 뭐 하고 싶은 거? 회귀하고 싶은 거. 회귀가 무슨 의미인데? 돌아가는 거. 그러면서 무슨 공간이래? 애착의 공간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고향의 이미지래. 가와 나의 화자는 고향을 상실한 이들이래. 공통점 얘기하고 있죠? 화자의 공통점. 둘 다 뭐 했다? 고향 상실. 그러면 글구조상 무슨 얘기 나올까? 공통점 나왔으면 무슨 점도 얘기해줘야 돼?
차이점도 얘기해주겠지. 그게 기본적인 글 구조거든. 가볼까? 가을 화자는 일제의 수탈로 과거의 활기를 잃고 황폐해진 고향을 떠나 타지를 유랑하는 처지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도 돌아가지 못하는 현실에 절망한다. 자, 그러면 가작품은 똑같은 고향 상실인데 공통점 고향 상실. 근데 가는 뭐였어? 고향 상실. 인데 가는 고향을 잃은 이유가 무슨 시대여서 그랬다는 거야? 일제시대여서 그랬어요. 그랬지? 그럼 얘들아 나 작품도 무슨 시대 배경과 관련되게 설명을 하겠네. 우리가 비문학 독해를 했으니까 글구조상 그렇잖아. 내가 지금 이해하겠냐? 같은 기준으로 설명하는 거라 그랬잖아. 자, 그래서 보세요. 나의 화자는 산업화 시대에 피폐해진 농촌생활. 딱 나왔네? 산업화 시대에. 봐봐. 뭐로 분리했어? 시대 기준으로 분리했지? 야, 비문학 독해 지문이나 보기 박스 읽는 거랑 구조 틀은 뭐해?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문학을 잘하면 이런 읽기력이 좋아지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알겠지? 됐어. 그래서 농촌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그곳을 떠난 처지로 마음에는 고향에 안주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현실에 괴로워하고 있다. 이거 나 작품 우리 이미 다 분석됐으니까 이거는 다 이해돼 안 돼? 다 이해되고 있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얘들아 이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선택지를 봐봐. 선택지가 은근 착하다? 1, 2번은 뭐만 갖고 얘기했어? 3, 4번은? 5번은? 가나 동시. 그럼 우린 지금 아까 3번 문제 풀면서 뭐를 이미 확인했어? 나를 확인했잖아. 그럼 나 같으면 선택지를 3, 4번을 먼저 볼 거야. 3, 4, 5번을 뭐 기준으로? 아니고 보기 이미 받고 보기에 이 내용 나온 거 받고 이거 어디다 적용해서 나를 가지고 그렇지. 나 입장으로 먼저 1차 해석을 하겠다는 거야. 내 말 지금 이해했냐? 자, 그럼 가보자. 3번. 나는 텐마루를 쥐오줌이 얼룩진 벽과 관련지어. 오케이? 사선. 작품 내용이었죠? 기억나지? 이거 나올 때마다 앞에다 찾고 있으면 시간 없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담고 있어야 돼. 산업화 과정에서 쇠락한 공간으로 남아있는 농촌의 풍경을 떠올리게 한다. 아, 이게 산업화 때문에 쇠락한 공간, 사람들이 떠나서 여기가 쥐오줌이 있는데도 그냥 그대로 있고 그러구나. 그런 공간으로 인식하게 한다. 맞아 틀려? 설명되겠죠? 5. 4번 봤어. 나는 쫓기듯 도망치듯 살아온 이와 길 잘못된 나그네를 결합하여. 사선. 나 작품에 쫓기듯 도망치듯 살아온 사람이랑 길 잘못된 나그네를 결합해서 고향에 안주할 수 없는 화자의 괴로움을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화자는 고향을 뭐 할 수밖에 없었어? 다시 떠날 수밖에 없었지? 설명돼 안 돼? 되죠? 오케이. 자, 5번. 5번은 가와 나 모두인데 나 기준으로만 먼저 보자. 나는 모두 달이 지는 밝음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달은 원래 밝음의 이미지가 있지. 근데 나 작품에서도 밝았나? 아니었지. 왜? 사람들 눈피해서 몰래 뭐 하는 거니까? 도망가는 거니까. 이건 밝음의 이미지로 쓴 거야. 그나마 낮보다는 어둡다라는 어두움의 이미지로 쓴 거야. 어두움의 이미지로 쓴 거지. 내 말 이해됐냐? 달 자체는 밝은 게 맞지만 이 시 안에서의 달밤은 긍정상황이야? 부정상황이야? 부정상황. 어두움의 이미지를 쓴 거야. 그래서 그 달밤이 달이 비치는 그때 오히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닌다라고 표현한 거잖아. 내 말 이해됐죠? 그러면 과거 고향에서 즐겁고 활기차게 지냈던 화자의 모습이다. 전혀 관련? 없지? X네. 뭐야, 그럼 나 기준으로만 봐도 이미 뭐가 틀린 말이야? 5번이 너무 확실하게 틀린 말 아니냐? 답 몇 번 될 것 같아? 5번으로 인정될 것 같습니다. 내 말 알겠니? 수특이니까 이렇게 준 거고 수능에서는 이렇게 안 줄 거야. 수능에서는 가작품을 오히려 활용하게끔 줄 거야. 나는 오히려 다 맞게 주고. 왜냐면 나 단독 작품이 나왔으니까 두 번째 작품은 뭐 기준으로 풀리는 게 정상적이야. 가 기준으로 풀리는 게 원래 더 정상적입니다. 내 말 알겠니?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가작품 한번 보고 나머지 선택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가봅시다. 가작품 제목 얘기해봐. 제목 뭐라고? 자야고. 곡은 노래고요. 자야 그랬거든. 야가 무슨 야자냐? 밤야자지? 이거 밤에 뭐 하는 거야? 자야. 밤 시간에 뭐 하고 있다는 거야? 노래하고 있다 이 말이지. 무슨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자고. 작가는 누구니? 이육사. 오씨,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작가인데? 이육사 그럼 우리 무슨 시인으로 대표적으로 알고 있어? 저항시인.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이육사의 모습은 저항시인이야. 근데 니네 조심해야 돼. 올해 수능에서 윤동주 나왔었거든? 기억나죠? 우리 수능 문제 11월달 문제 되게 많이 여러 번 풀었는데 기억난다고 해줘. 우리 모의고사 집에도 있어. 1, 2월달 모의고사 집에도 수능 문제 12월달 거. 거기에 윤동주 나왔거든? 근데 윤동주의 익숙한 작품 줬어? 아니면 윤동주의 낯선 작품 줬어? 낯선 작품. 잘 봐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육사의 이미지가 아닌 다른 이미지가 느껴지는 작품을 여기다 출제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배경식으로 풀면 게임 아웃. 틀린다는 얘기지. 내가 알고 있는 이육사 막 이러면서 틀면 오히려 틀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조건을 잘 보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우리 아까 보기 박스 읽었잖아. 이 작품 또한 뭐 상실이었어? 고향 상실. 어느 시대 때? 일제시대 때. 다시 말하면 얘도 고향 상실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 이 말이야. 내 말 이해되겠냐? 다만 일제시대라는 베이스를 깔아줬으니까 그 고향이 뭐의 이미지로 확장은 가능할까? 우리나라, 그렇지. 주권. 이렇게 의미로 확장은 할 수 있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뭐 상실로 봐야 된다는 거야. 고향 상실로 접근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나요? 자, 가보자고. 수만호 빛이래야 할 내 고향 이것만. 노랑나비도 오지 않는 무덤 위에 있기만 풀어라 라고 표현했네. 자, 여기는 연구별이 확실하니까 1연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1연에 화자 있습니까? 누구 있어? 내 고향 이것만. 나 있죠? 청자는 있습니까? 따로 없죠?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내용상 보니까 고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안 되면 그냥 제목으로 얘기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내용상으로 고향인 게 맞으니까요. 고향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고향의 어떤 상황이라고 말했어? 원래 내 고향의 모습은 뭐 해야 된대? 수만 호의 빛이 있어야 된대. 집집마다 빛이 수만 개의 빛으로 빛나야 되는 고향인데,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대? 노랑나비도 오지 않는 뭐만 있대? 무덤 위에 뭐만 있대? 무덤 위에 있기만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네. 그래서 고향의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했어?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죠? 여기가 고향의 어떤 모습? 이전 모습. 이게 고향의 어떤 모습? 현재 모습.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전에 되게 괜찮았던 고향 지금은 뭐 됐어요? 거의 죽은 분위기예요. 이거잖아. 맞냐? 그럼 나는 지금 나라는 화자는 자신의 고향을 되찾은 거야? 고향을 잃어버린 거야? 잃었지? 왜? 옛날 그 모습이 뭐니까? 아니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럼 상황은 고향을 뭐 했다? 상실했죠? 그럼 여기서 느끼는 정서는 뭐가 되겠어? 슬픔이겠지? 상실감 느끼겠죠? 내 말 이해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표현법은 뭐 사용됐니? 표현법은 수만호의 빛. 근데 이제는 노랑, 나비도 오지 않는 이끼 그러잖아. 노랑이랑 이끼 다 뭐를 갖고 있어? 색깔의 이미지 갖고 있죠? 감각적 표현이네요. 감각 중에서도 뭐 들어가 있어? 시각적이다. 이거 되죠. 그 다음에 대조적인 것도 썼죠? 언제와 언제가 대조되고 있어? 수만호에 비춰야 되는데 지금은 무덤에 있기만 있어요. 라고 대조적 표현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됐습니까? 맞니? 됐어. 그 다음 갑니다. 이제 몇 연? 2연 갑니다. 자, 2연 또 막 읽었어. 읽었더니 화자 있니? 2연엔 따로 화자 없죠? 청자도 따로 설정 안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상황을 빨리 이해해야 돼. 어떤 대상, 어떤 상황을 얘기했어? 슬픔도 자랑도 집어삼키는 검은 꿈. 파이프엔 조용히 타오르는 꽃불도 향기로운데 이렇게 표현했네. 꿈은 꿈인데 무슨 꿈? 검은 꿈. 이 검은 꿈의 특징 얘기해봐. 모든 걸 다 뭐 해버린대? 삼켜버린다고 했잖아. 그럼 얘 긍정상황, 부정상황? 부정이죠. 검은 꿈은 부정이잖아. 슬픔도 자랑도 다 집어삼키는 검은 꿈이래. 파이프엔 조용히 타오르는 꽃불도 향기롭다. 이렇게 말했네. 자, 파이프에 뭐가 타오르고 있어? 꽃불. 얘들아, 파이프라는 게 뭐 얘기하니? 담배 파이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얘 담배 피면서 아마 뭘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고향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이미지인 것 같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구성 고까지. 꿈은 다 검고요. 파이프의 연기만, 꽃불만이 향기롭다 이렇게 표현했거든. 우선 감각적인 이미지 쓰고 있네요. 이번에 들어가 있는 감각은 무슨 감각 썼어? 향기 들어가 있으니까 후각적 이미지 썼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물론 시각도 있긴 있어. 꿈을 얘기할 때 뭐 색깔 이미지 들어갔으니까 앞에 반복되는 거니까 따로 쓰진 않을게요. 이해되겠냐? 네, 이런 상황들 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3연 바로 갑시다. 3연은 뭐라고 말했어? 역시 화자랑 청자는 따로 없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상황은 뭐야? 연기는 돛대처럼 나려 항구에 들었대. 여기서 잠깐 이미지가 연결되네. 앞에서 뭐로 끝났어? 파이프. 담배 파이프 아니야? 그럼 담배 폈으니까 뭐가 나올 거야? 연기 나올 거 아니야? 담배에다 지금 불 붙인 거 아니야? 연기 나올 거 아니야? 그 연기가 어디를 향해서 간다는 거야? 마치 돛대처럼. 돛대가 보조관념. 연기가 원관념이죠? 항구에 들어간대. 참, 담배 연기가 퍼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옛날의 들창마다 눈동자엔 짜운 소금이 절여. 옛날의 들창마다. 들창이 뭐니? 창문이 창문. 여다지. 창문. 우리 저런 문들. 창문마다 눈동자엔 짜운 소금이 절인데. 얘들아, 눈동자에 소금이 절인다는 거 얘 지금 뭐 흘리고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럼 얘 지금 뭘 느끼는 거야? 감정? 슬픔 느끼는 거잖아. 그럼 얘들아, 처음에 느꼈던 그 감정 상태에 지금 변화가 있니 없니? 없잖아.
고향의 모습을 보면서 고향이 상실된 걸 느끼고 그 상실된 고향 속에서 계속 뭘 느끼는 거야? 슬픔을 느끼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됐니? 됐어. 그 다음 갑니다. 4연. 바람 불고 눈보라 치지 않으면 못 살리라. 매운 술을 마셔 돌아가는 그림자 발자취 소리. 이렇게 말했네.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지 않으면 못 살겠대. 오히려 바람 불고 눈보라 치는 거 원래 긍정 상황이야? 부정 상황이야? 원래 부정 상황 아닌가? 근데 이런 부정 상황이 아니면 못 살리라 그랬어. 그럼 얘가 지금 현실을 되게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거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야. 부정적 인식. 매운 술을 마셔 돌아가는 그림자 발자취 소리. 점점 더 자기를 극단적 상태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더 심한 상태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고향이 뭐해서? 상실돼서. 그게 너무나 뭐해서? 슬퍼서. 슬픔을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냥 슬픔을 계속 느끼고 있어? 느끼고 있는 거지. 감정 변화 지금 있니 없니? 없습니다. 내 말 이해되겠니? 됐어요. 그 다음 그림자 발자취 소리 그랬네. 감각 중에서도 못 썼어. 그림자인데 발자취에 소리가 있단다. 무슨 이미지 썼냐? 청각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계속 갑니다. 숨막힐 마음에 오연이야. 숨막힐 마음속에 어대 강물이 흐르느뇨. 숨막힐 마음속. 화자의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답답한 상황 얘기하는 거죠? 삼각형 하세요. 여전히 부정적 인식입니다. 어대 강물이 흐르느뇨. 그럼 화자가 뭘 찾고자 하는 거야? 강물 찾고자 하는 거지? 그럼 찾고자 하는 이 강물은 긍정 이미지, 부정 이미지? 긍정 이미지. 그런데 어떻게 했어? 다른 강을 따르고 나는 차디찬 강 맘에 들이느라. 강은 강인데 무슨 강이래? 차디찬 강을 마음에 들였대. 그러면 차디찬 강은 긍정, 부정? 부정이죠? 마음속에 차디찬 강을 들였대잖아. 그럼 차디찬 강을 들였으니까 자기 마음 상태는 바뀐 게 있어, 없어? 없어. 여전히 뭐해? 슬프고. 여전히 뭐해? 상실감에 빠져있다. 이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 갑니다. 6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수만호 빛이래야 할 내 고향 이 엄마. 오씨, 어디랑 똑같아? 맨 처음과 똑같죠? 그럼 표현법 뭐 들어간 거야? 수미, 상관, 혹은 수미, 상응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수미, 상관, 수미, 상응 나왔을 때 조심하세요. 내용이 똑같지? 의미는 뭐 할 수 있어? 달라질 수 있거든? 그럼 얘 1연에 나왔던 거는 뭐였어? 고향에 대한 뭘 느끼는 거? 상실감을 통해서 슬픔 느끼는 거였지? 그럼 지금은 뭘 느끼는지 한번 내용 잘 보자. 마지막 6연에서는 뭘 느끼는지. 수만호 빛이래야 할 내 고향 이 엄만. 노랑나비도 오지않는 무덤 위에 있기만 푸르러라. 그랬네? 그러면 여기에서 상태 바뀐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상실과 슬픔이 그대로 뭐 된 거야? 심화됐어요. 이 말이지. 안 바뀌어. 그대로 됐다. 이 말이야. 그럼 정서 상태 바뀐 거 전혀 있어 없어? 없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작품의 주제 정리해보자. 결론적으로 이 자야곡이라는 작품은 뭐에 대한 얘기였다? 뭘 상실했어? 그렇지. 고향이 상실됐고요. 고향 상실의 비애감, 안타까움을 얘기한 작품이다. 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뭐 슬픔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자, 전체적인 형식 한번 확인해볼까? 각 연마다 몇 행씩 썼어? 2행. 규칙적이죠? 그지? 각 연마다 2행씩 배열했어. 연마다 2행씩 배열.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뭘 준다? 음악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라는 거 기억합니다. 야, 수미상관도 맨 처음과 맨 끝이 똑같이 쓴 수미상관도 처음과 끝이 내용상 똑같으니까 일종의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음악성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정서를 뭐하는 기능 가지고 있어? 심화시켰지. 여기서는 왜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잖아. 내 말 기억하니? 안 바뀌었습니다. 근데 쉽게 쓰여지는 시에서 육첩방은 남의 나라 그거 있잖아. 거기는 앞에 처음에 말했던 거랑 중간에 일련의 내용이 똑같이 나오는데 행의 순서가 뭐 돼 있었어? 달라져 있었지. 그지? 그때는 마음 자세가 뭐 했다는 거 알 수 있어? 달라져 있다 이거야. 달라졌으면 뭔가 달라진 거야. 여기는 달라진 거 없습니다. 앞에서 느꼈던 감정이 그대로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알겠니? 오케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됐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엄청나게 많은 뭐가 있었어? 감각적인 표현들이 있었죠? 시각도 있었고 청각도 있었고 뭐도 있었어? 후각도 있었습니다. 네,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됐나? 네. 자, 그럼 이제 뭐 두 작품 다 봤으니까 그래도 이번 문제에 있는 선택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자, 선택지 1번 보세요. 빛과 무덤 위에 있기를 대비하여까지 사선.
대비라는 말에다 밑줄 긋니다. 대비가 무슨 말이야? 대조의 말이죠. 선생님 이미 아까 정리했네. 이 빛과 있기는 서로 뭐라? 반대되는 거다. 대비, 대조. 같은 말. 이거죠. 이거 얘기하는 거죠. 맞는 말이고요. 일제의 수탈로 황폐해진 고향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느껴진다. 의미부여 제대로 됐어 안 됐어? 되어 있습니다. 2번도 보세요. 가에서 바람 불고 눈보라 치는 상황에서 매운 술을 마신다고 설정하여 부정적 상황의 연속이죠? 그지? 극으로 몰고 가고 있죠? 그럼 이거는 고향 상실로 인한 화자의 괴로운 심정을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계속 표현한 것이다. 맞아 틀려? 맞죠? 3번은 아까 했으니까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5번에 봐봐. 가에도 달 나왔니 안 나왔니? 가에도 달 있었어 없었어? 가작품에 달 있어 없어? 있죠? 가작품에서의 달은 어떤 게 있어? 가작품에서의 달은? 5연에 나왔잖아. 숨막힐 마음속에 어디에 강이 흐르느뇨. 다른 강을 따르고 나는 차디찬 강 맘에 들이느라. 이랬네. 다른 강을 따르고 차디찬 강을 나는 마음에 들였다. 그랬잖아. 그럼 이때 달의 이미지도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지 뭐. 차디찬 강 속에 있는 달이랑 똑같은 건데. 그래서 이때 달도 부정적인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니? 오케이. 그럼 이 작품에서 너희들이 조심할 거. 달이라는 소재가 빛이 있는 건 맞지만 앞뒤 상황상 내용으로 봤을 때 달의 이미지가 긍정이 아니라 오히려 무슨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부정적 상황을 설명해주는 이미지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이제 1번 문제 갑니다. 가시와 나시의 무슨 점 찾으래? 공통점, 표현법과 관련돼 있네요. 자, 1번 서리적 표현을 활용하여 사용하여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자, 두 작품 중에서 좀 더 만만한 작품. 방금 끝난 가부터 해보자. 가의 서리적 표현 있냐? 확인해봐. 가의 서리적 표현. 뭐 있냐? 뭐 있어? 서리적 표현? 있니 없니? 수만호 비치려야 할 내 고향이었만 노랑나비도 오지 않는 무덤 위에 이끼만 푸르러라. 이건 그냥 감탄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어디 보면 돼? 서리법. 끝에서 두 번째요. 5연에서 봐봐. 뭐 있어? 숨막힐 마음속에 어디에 강물이 흐르느뇨. 보이냐? 흐르느뇨. 이거 나름 뭐 하고 있는 거야? 의문형 진술한 거니까. 그지? 근데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베이스에 뭐가 깔려 있어. 흐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서리적 표현 가능하네요. 자, 그러면 화자의 처지 강조하고 있는 건 맞니? 맞죠? 네. 이미지니까. 그러면 다른 거 이제 생각해보자. 나에는 서리적 표현 있나 확인해봐. 나에는 서리법 있어 없어? 나에는 없죠? 네. 그래서 얘는 뭐한 말? X. 틀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화자의 내면을 나타내고 있다.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내면이 바뀌고 있대. 화자 내면 바뀐 거 있었나? 없었잖아. 맨 처음부터 계속 상실감 느끼고 계속 뭐 했어? 슬펐지? 그 상황이 계속 뭐 돼? 반복되고 있는 거였죠? 네, 그래서 이것도 X입니다. 그 다음 3번에 몽환적 분위기라는 말 나왔다. 얘들아, 몽환은 어떨 때 쓰는 거야? 몽환? 그치? 꿈의 이미지 나오고 막 환상적이고 막 이래야 되지 않니? 얘는 관련? 없죠. X. 108페이지입니다. 4번 보세요. 동일한 종결 표현 반복. 있었니? 가해? 가해 있니? 가해는 어떤 거 있어? 동일한 반복? 뭐뭐러라. 또 뭐? 살리라. 들이리라. 푸르러라. 반복된 표현이라 볼 수 있어 없어? 있죠? 운율감 형성 가능하죠? 나에는 있니? 있네. 뭐 있어? 뭐뭐려네. 있죠? 오케이 되네. 답 몇 번이야? 4번. 표현법은 이렇게 하나씩 작품에 그게 성립이 되는지 뭐 해야 돼?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답 몇 번이라는 거야? 4번이죠? 상승적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해 대상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상승적이면 뭔가 올라가는 업되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관련이 아예 없습니다. X.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었다? 3번이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4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6강에서 말하고 있는 자야곡이랑 어떤 작품? 고향길이라는 작품은 둘 다 공통된 소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 둘 다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뭐였어? 고향의 이미지입니다. 공통점 뭐였다고? 고향을 다 뭐했다? 상실했습니다. 고향 상실의 이유를 두 가지로 분리해서 아까 보기에서 설명해줬지. 가작품의 고향 상실 이유는 어디에 있다는 거야? 일제시대라서. 그 다음에 나작품은 어디에 있었어? 나작품의 고향 상실의 이유는 어디에 있었어? 산업화. 네, 산업화에서 농촌이 황폐화되고 있고 농촌은 사람들이 떠나는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고전 소설로 가겠습니다. 페이지 131쪽입니다.
소설을 읽는 기본적인 틀 바뀌지 않습니다. 고전 소설이 됐던 현대 소설이 됐던 안 바뀔 건데 지금 원래 여기 고전 파트는 고전 산문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었지. 그래서 맨 처음에 1강이랑 2강에서는 뭐 나왔어? 건국신화랑 설화 나왔었죠. 온달장군이랑 가락국신화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3강에서는 뭐 나왔어? 지난 시간에 했네. 거북이 나왔지, 거북이. 거북이 의인화한 무슨 소설 했어? 가전체 소설 했습니다. 네, 정리가 돼야 돼요. 오늘은요, 이제 본격적인 소설의 형태가 들어갑니다. 4강인데요. 오늘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작품의 제목은 뭐냐? 남염부주지라는 작품이에요. 자, 선생님이 문제 들어가기 전에 미리 조금 얘기를 할게. 남염부주지? 그 다음에 작가 이름 잠깐 봐봐. 누구라고 돼 있어? 김시습. 이렇게 돼 있거든. 김시습 우리 좀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뭐 알고 있지? 아, 모르냐? 금오신화 알고 있잖아. 금오신화. 우리나라 최초의 무슨 소설? 우리나라 최초의 무슨 소설? 한문소설입니다. 알겠냐? 금오신화 소설이 몇 개 들어가 있었더라? 5개 들어가 있었는데 이 한문소설의 특징이 다 무슨 성을 가지고 있었어? 전기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특징이 뭐였냐면 수능에 단골적으로 출제된 작품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5개의 제목 한번 싹 불러봐. 우리 많이 했었는데 뭐 있었지? 만복사, 쩌포기 있었죠? 2013년도인가 출제됐죠. 또 뭐 있었어? 이생, 규장전. 이거는 진짜 너무 많이 봤어. 내신 할 때도 얼마나 많이 했니? 이생, 규장전. 이생이 담 넘어 봐가지고 최여인가 둘이 정분 쌓고 그랬다가 이제 다시 귀신 돼가지고 나타나는 그 홍건적인 난 때문에 귀신 돼가지고 여자가 죽고 귀신 돼서 나타나서 귀신끼리 귀신이고 하나는 살아있는 사람인데 부부의 연을 맺는 3번 이별하고 3번 만나는 구조 나오는 거 있잖아. 기억나죠? 기억 안 난다고 하는데 그 다음 또 뭐 있었어? 오늘 해야 되는 남염 부주지. 이때 남염이 어디를 가리키는 거야? 저승을 가리키는 겁니다. 저승. 네, 기억하시고요. 또 뭐 있니? 용궁부연록. 야, 용궁부연록 보니까 이거 어디랑 관련된 얘기겠어? 용궁과 관련된 얘기지, 그지? 그래서 상냥문에 글을 쓰기 위해서 선비를 하나 잡아온다기보다 초청해 오는 건데, 그 얘기를 쓰는 거야. 그럼 용궁은 수궁에 있는데, 물속에 있는데, 사람이 거기에 살아서 간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야, 비현실적이야? 비현실적이죠? 네, 그런 요소를 갖고 쓴 거였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뭐 있었어? 취유. 술에 취했죠? 어서 놀아. 그래서 부벽정이라는 정자에서 노는 걸 기록한 거야. 취유 부벽정기.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작품이 지금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거든. 돌아가면서. 얘 2개가 계속 출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됐었고요. 얘네들은 수특에서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어. 내가 알겠니? 그럼 얘네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이거라는 거야. 최초의 한문소설이고 그 다음에 무슨 성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야? 전기성.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이 뭐의 구조를 쓰고 있어? 꿈의 구조를 쓰고 있어. 꿈의 구조. 그럼 꿈의 구조를 썼는데 제목 안에는 꿈몽자가 안 들어갔네.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 몽이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말 지금 이해되겠냐? 그럼 오늘 EBS 교재에서 너희들한테 남염부주지를 공부하라고 한 이유가 있다는 거야. 이유가. 그럼 니네가 소설을 읽었을 때 무슨 성을 갖고 있는 작품들, 전기성을 갖고 있는 작품들의 내용을 정확하게 뭐 할 수 있는 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거다. 이 말이지. 내 말 알겠니? 그래서 이제 지문을 읽으셔야 되는데요. 자, 선생님이 소설 읽기법 얘기했습니다. 소설 읽기법 매뉴얼화 딱 머릿속에 되어 있죠? 자, 먼저 뭘 확인한다? 문제를 보면서. 뭐 확인한다? 문제에 있는 뭐 확인하라고 그랬어? 보기를 확인해야지. 텍스트를 바로 읽는 게 아니라 보기를 확인을 하라고.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지문을 뭐해? 작품을 읽죠? 작품을 읽긴 읽는데 작품에 얼만큼을 읽어야 돼? 3분의 1 정도를 읽어라 이 말이야.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라가 아니라 줄거리 포함해서 3분의 1 정도를 읽어. 그런 다음에 무슨 관계도를 정리해라. 인물 관계를 빨리빨리 정리해라 그랬어. 물론 읽으면서 누구는 체크해야 되겠어. 인물 체크해야겠죠? 그러면서 인물이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했으면 얘는 좋은 놈, 얘는 나쁜 놈, 빨리빨리 분리를 하라는 얘기야. 3분의 1이 딱 됐을 때 내용이 좀 끊어졌을 때 이렇게 인물 구조가 돼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뒤까지 뭐 하는 거야?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문제를 풀어내실 거. 밑줄 문제 풀고 얻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 말 알겠죠? 그러고 나서 하나 더 고민할 거. 무슨 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 문제는 거의 대부분 첫 번째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서술상의 특징, 뭐 1인칭인지 3인칭인지 전지적 작가 시점인지 과거를 회상하는지 몽유록인지 꿈의 구조를 쓰고 있는지 환몽 구조인지 이런 것도 조금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내 말 알겠니? 매뉴얼화를 하란 얘기야.
멍 때리고 읽지 말고 내가 읽었으면 뭘 찾아야겠다는 목적의식을 갖고 읽으란 말이야. 그냥 글자만 읽는 건 의미 있어 없어? 의미 없습니다. 그냥 글자만 읽는 건 의미 하나도 없어요. 읽었으면 뭔가에 답을 할 수 있어야지만 의미 있게 읽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됐습니다. 자, 그럼 가보자고. 문제가 몇 번까지 있냐? 1번부터 4번까지 있습니다. 네, 133, 134페이지에 걸쳐서 문제가 있죠? 자, 그럼 우리는 뭐부터 본다? 4번 문제에 있는 뭘 봐라? 보기를 봅니다. 4번 문제에 있어요. 자, 보기를 봤어요. 김시습은 현실 참여의 의지가 없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와우! 김시습이라는 작가의 특징을 말해주네. 얘는 현실 참여에 대한 목소리, 의지 있다 없다? 현실 참여 의지 있다 없대? 없대. 그럼 왜 없는지 뭐 해줄까? 설명해주지 않겠냐? 하지만 현실 참여의 의지가 있던 현실 참여에 대한 의지가 있었던 사람이야. 하지만 이게 문제죠. 그는 위력으로 왕위를 빼앗은 세조를 옹호할 수 없었기에 뛰어난 역량에도 불구하고 현실 참여를 포기하고 결론. 의지는 있었지만 누구 때문에? 세조 때문에 뭐 했다? 포기했어요. 이렇게 된 거지? 얘들아, 세조 때문에 포기했대. 세조가 어떤 짓을 했는데? 수양대군이죠? 자기 조카 죽이고 뭐 하는 거? 왕이 되는 걸 보면서 얘가 세상이 부질없다고 느껴진 거지. 그래서 참여 의지가 있었지만 다 모든 걸 뭐 했다는 거야? 포기했다 이 말이야. 그럼 그 다음에 뭐 했나? 나오겠죠? 자신의 사상적, 철학적 이념을 문학을 통해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을 왜 해줬을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김시습의 작품을 읽으면 김시습이 말하고자 하는 뭐가 드러날 것이다 이거야. 그 문학 작품을 읽었으면 김시습이 말하고자 했던 뭐가 들어가? 철학적인 관점. 이 사람의 가치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내 말 이해되겠니? 자, 그럼 우리 이런 설명을 주고서는 남연부주지를 줬어. 그럼 이 작품을 읽으면서 당연히 무슨 가치관이 느껴지는지 뭐 해야 될까? 찾아야겠죠? 그게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미션이 되는 거지. 알겠냐? 알겠냐? 오케이, 갑니다. 자, 이뤄볼 때 이 작품에서 언급된 다양한 현실은 세조의 왕위 찬탈은 물론 당대의 부조리한 사회 현실과 관련되며 등장인물의 면모나 발언은 작가 자신의 투영이라 할 수 있다. 와우! 등장인물의 모습 속에 누구의 모습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작가 김시습의 모습이 들어가 있다 이거 아니야. 그죠? 즉 박생과 염주의 왕은 우리 소설 아직 안 읽었지만 소설 속의 인물 누구 나온대? 2명 나온대. 누구랑 누구? 박생이랑 누구? 염주왕. 염주의 왕이 뭐야? 염라대왕 말하는 거지. 저승의 왕. 제목 뭐라 그랬어? 남염부주지라고 했죠? 이 남염부주. 남염 이게 어디를 가리키는 거야? 저승 얘기하는 겁니다. 지하세계. 네. 염주의 왕은 현실에서는 현달이 뭐야? 이루지 못한 네. 김시습의 사상적, 철학적 이념을 뭐하고 있는 것이다? 대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 이겁니다. 우와, 그러면 소설 속에 누구랑 누가 나오는데? 박생과 염주왕 나온다는 얘기죠? 이 둘의 무슨 상황? 대화 상황을 잘 보면 이 철학과 사상이 뭔지, 김시습의 철학과 사상을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나요? 그걸 우리 보러 이제 찾으라고 이제 언급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소설의 어떤 틀을 잡았으면 소설을 뭐 해라? 지문을 3분의 1 정도를 읽는다. 그럼 읽어보자고. 자, 앞부분 131페이지. 박생이 말하였다로 시작하고 있죠? 그럼 얘들아, 얘는 앞부분에 줄거리가 아예 있어 없어? 없죠? 바로 인물들 간에 주고받는 뭐로 지금 던져주고 있어? 대화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인물들끼리 주고받는 대화 나오면 그 인물의 성격이라든지 캐릭터가 뭐로 설정되고 있는지 분명히 뭐라 그랬어? 찾으라고 그랬지? 네, 그거 해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가보자고. 형아, 정신 차려야 돼. 갑시다. 박생이 먼저 말합니다. 왕께서는 무슨 인연으로 이 이국에서 왕이 되셨습니까? 박생이 누구한테 물은 거야? 여기한테 물은 거지? 너는 뭘로 왕이 됐니? 왕이 말하죠. 나는 인간 세상에 있을 때 왕에게 충성을 다하며 힘내어 도적을 토벌하였습니다. 그럼 왕 캐릭터 긍정 부정? 왕 캐릭터 긍정 부정? 우선 긍정. 왜? 충실하게 무슨 이념에 맞게 살았다는 거야? 무슨 이념에 맞게 살았다는 뜻이야? 얘들아, 글자만 읽는 건 의미가 없어. 그 말을 했던 이면의 의미가 뭐냐는 거야. 저는요, 인간 세상에 있을 때 왕에게 충성 다하고요, 힘내어 도적을 토벌했어요. 무슨 이념에 맞게 살았다는 얘기야? 유교 이념에 맞게 유교 이념을 실행한 인물이다 이 말이지. 누가? 왕.
맞냐? 그래서 이 왕 캐릭터 긍정, 부정? 긍정. 그러고는 스스로 맹세하기를 죽은 뒤에도 마땅히 사나운 귀신이 되어 도적을 죽이리라. 죽은 다음에도 나는 이 이념을 지키리라. 이렇게 생각했대. 그런데 아직 그 소원을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충성심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흉악한 곳에 와서 왕이 된 것이지요. 라고 말하고 있어. 그럼 봐봐. 왕이 된 뭐를 지금 우리한테 설명해 주겠어. 1차 대화는 왕이 된 뭘 알려줬니? 사연을 알려줬죠. 이유를. 그지? 근데 그 왕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슨 이념과 관련이 있다는 거야. 유교 이념 실천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글자만 읽으면 안 돼요. 그 대화의 의미가 뭔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알겠어? 됐어. 그 다음 갑니다.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우러러보는 자들은 모두 전생에 부모나 임금을 죽인 간사하고 흉악한 무리들입니다. 간사하고 흉악한 무리들. 삼각형 쳐. 나에다가 밑줄 그어봐.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우러러보는 이 나는 누구야? 이 나는 이거지? 왕. 왕이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들은 이곳에 의지해 살면서 나에게 통제를 받아 그릇된 마음을 고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사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면 이곳에서 하루도 왕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그럼 왕 자신이 자기 캐릭터 우리한테 설명해 준 꼴이네. 자기는 뭐한 사람이라는 거야. 어떤 사람? 정직하고. 그렇지. 나는 정직한 사람이고 사심이 없는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 긍정 캐릭터야, 부정 캐릭터야? 왕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죠? 네, 동그라미 칩니다. 내가 들으니 그대는, 자, 이때 그대 누구야? 왕과 얘기하고 있는 박생이죠? 네, 박생이로 써주세요. 정직하고도 뜻이 굳어서 인간 세계에 있으면서 지조를 굽히지 않았다고 하니 참으로 달인입니다. 얘를 뭐라고 평가했어? 달인. 달인의 이유? 뭐를 굽히지 않았다. 지조를 끝까지 지켰다. 넌 달인이다. 그런데도 그 뜻을 세상에 한 번도 펴보지 못하였으니 마치 비유적으로 말하네요. 형산의 옥덩이에다 밑줄 누굴 가리켜? 아니고 박생. 티끌 덮인 벌판에 내버려지고 티끌 덮인 벌판에다 밑줄 부정적 현실이죠.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부정적 현실. 명월주 다시 한번 동그라미 누구 가리켜? 박생. 깊은 못에 잠긴 것과도 같습니다. 깊은 못 또 뭐야? 부정적 현실이지. 아주 훌륭한 달인인데 그걸 세상이 알아봐 못 알아봐? 못 알아본다 이거죠. 따라서 뛰어난 장인을 만나지 못하면 뛰어난 장인에다 밑줄 그어. 뛰어난 장인이 뭐야? 어떤 기준이야? 박생의 지조를 뭐하는 사람? 박생의 능력을 뭐하는 사람? 알아보는 자를 말하는 거죠. 네, 뛰어난 장인 밑에다가 박생의 지조를 알아보는 사람 이렇게 써줘. 누가 지극한 보물을 알아보겠습니까? 서류법 쓴 거지? 뛰어난 장인이 아니면 너의 실력과 능력을, 너의 지조를 알아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해준 거잖아. 상황이 됐죠? 이었지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이중부정 썼는데 여하튼 뭐하단 얘기야? 안타깝단 얘기죠? 네, 무지 안타깝다 이거야. 나는 운수가 닿아요. 나 누구야? 왕이죠. 장차 이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장차 이 자리를 떠나야 한다에다가 밑줄 그어. 자신의 미래를 뭐하고 있어? 예견. 난 곧 여기를 떠나.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대 또한 운명이 닿아야 곧 쑥덤불 사이에 묻힐 겁니다. 또 밑줄 그어. 예견이죠? 자, 누구에 대한 예견이야 이거는? 박생. 야, 쑥덤불에 묻히는 거 이거 우리 앞에서 향가 모죽질한가 할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다북쑥 마을에 잘밤이 시리 이거 할 때 다북쑥 마을 뭐 얘기하는 거였어? 상징적 의미. 무덤 얘기했죠? 무덤. 지금은 우리가 다 화장하고 이러지만 옛날엔 다 뭐 했어? 매장했잖아. 풀 막 돋아난다고. 매장 문화. 내 말 알겠니? 무덤, 죽음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곧 있으면 누구도 죽게 된다는 거야. 맥의 의미, 박생도 죽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 이 나라를 맡아 다스릴 뿐이 그대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그대 누구야? 박생. 그러면 자, 염주의 왕이, 저승의 왕이 지금 누구한테? 박생에게 자기 자리를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승계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내 말 이해했습니까? 되니? 거기 써놔. 그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밑에다가 왕의 자리를 승계하려 함. 자기도 죽어서 이제 없어질 거고 박생은 이제 이승에서 죽으니까 어디로 오게 될 거다 이거야. 저승으로 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네가 이 자리를 맡아야 돼. 더군다나 왕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했어? 정직하고 뭐가 없어야 돼? 사심이 없어야 되고 살아있을 때 뭐를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유교 인형. 그게 딱 맞는 애가 누구라는 거야. 너잖아. 이거잖아. 내 말 이해됐소? 됐어.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러고는 잔치를 열어 극진히 즐겁게 하여 주었다. 자, 여기까지 상황 이해됐습니까? 자, 봐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지문에 얼마를 읽은 거야? 일부를 읽은 거지? 대화 상황 에피소드 하나를 읽었잖아. 그러면서 무슨 관계를 파악하라고? 인물의 관계를 빨리 파악하라고. 아, 누구랑 누가 나왔다. 박생과 염주왕이 나왔어. 얘네들이 지금 추구하는 바는 이런 게 목표야. 그리고 지금 내용상 박생한테 왕을 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왜? 박생이 자기 자리를 이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훌륭함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머릿속에 1차가 정리가 돼야 돼. 그러면서 봤더니 여기까지는 두 인물이 주고받는 뭐밖에 없었어? 대화밖에 없었잖아. 서술자가 설명해주는 거 있어 없어? 서술자가 설명해주는 거 있어 없어? 서술자가 편집자적 논평을 하거나 마음속 상태를 얘기해주는 거 있어 없어? 우선 없었죠. 그럼 대화니까 간접 제시야 직접 제시야? 간접 제시야 직접 제시야? 대화로 진행이 되면 대화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이랑 캐릭터가 결정이 되잖아. 내용을 통해서. 그지? 그럼 이거는 뭐라고 봐야 돼? 간접 제시 형태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따라왔니? 되니? 됐어요. 자, 그 다음 갑시다. 그럼 에피소드 하나 끝난 거야. 이제 두 번째를 향해서 갑시다. 왕이 박생에게 사만이 흥하고 망한 자취를 물었더니 박생이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왕보다는 누구의 목소리가 이제 더 큰 거야? 박생이 말하죠? 박생이 말하는 포인트. 누구의 흥하고 망한 자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만에 대한 얘기. 사만의 흥망에 대한 얘기를 박생이 하더라 이 말이야. 자, 무슨 얘기가 나오나 봅시다. 고려가 창업한 박생이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였지. 고려가 창업한 이야기에 이르자 왕이 두세 번 탄식하며 서글퍼하더니 말하였습니다. 사만으로부터 어디까지 넘어갔어? 고려까지 넘어갔다는 얘기야. 자, 그랬더니 서글퍼하며 말해. 나라를 다스리는 이가 폭력으로 백성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폭력을 하는 나라 다스리는 사람은 긍정 부정? 부정이죠? 우리 아까 보기 박스 읽었던 거 시대 상황 집어넣어봐. 누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겠어? 세조. 써놔. 정신 좀 차리고. 그 다음 백성들이 두려워 따르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는 반역할 뜻을 품고 있습니다. 무슨 심만 생긴다는 거야? 저항감, 반항심만 생긴다 이거야. 날이 가고 달이 가면 커다란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힘을 가지고 임금 자리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때 힘은 무력을 말하는 거죠. 무력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야. 폭력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늘이 비록 임금이 되라고 간곡하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올바르게 일하는 모습을 백성에게 보여줌으로써 백성의 뜻에 의하여 임금이 되게 하니. 자, 올바르게 일하는 모습을 백성에게 보여줌으로써 여기다 밑줄 그어. 이게 참된 군주상이죠. 참된 임금상. 우리가 좋아하는 임금의 모습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뜻이야. 이해됐어? 돼, 안 돼? 됐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백성들이 알아서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세요 하면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상제의 명은 참으로 엄합니다. 나라는 백성의 나라이고 명령은 하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천명이 떠나가고 민심이 떠나간다면 임금이 비록 제 몸을 보존하려고 하더라도 어찌 되겠습니까? 하늘도 떠나 백성도 떠나. 그러면 임금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그럼 임금이 존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정리해볼까? 임금 존재 조건. 첫 번째, 뭐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늘의 명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두 번째, 하늘의 명은 아니었지만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하는 모습을 보면 백성들에 의해서 뭐가 될 수 있다? 뭐가 될 수 있대? 왕이 될 수 있대죠? 백성들에 의한 왕. 근데 결론, 얘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면 왕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거죠? 하늘의 명도 아니었고 백성들도 없으면 도대체 걔가 왕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야. 이거 누구들이라고 하는 소리야? 세조.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생이 또 역대의 제왕들이 불교를 숭상하다가 재앙을 입은 이야기를 하자. 역대의 제왕들 불교 숭상. 에다 밑줄. 자, 조선은 무슨 이념을 추구했지? 유교. 근데 조선은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세운 나라거든. 역성혁명이 뭐야? 성씨가 뭐했어? 바뀌었어. 쉽게 말하면 혁명을 일으켰잖아. 쿠데타를 일으켰잖아.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 물론 백성들의 반란이 아니라 지도층 안에서 귀족들의 반란. 그러면 그전 나라가 뭐였어? 고려. 고려는 뭘 추구했지? 종교? 불교.
그지?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야. 역대의 제왕들이 불교를 숭상하다가 뭘 입었다고? 재앙을 입었어. 나라가 뭐 했어? 망했잖아.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라가 망한 왕이 있을 곳이 있니? 없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걸 하자. 왕이 문득 이막살을 찌푸리며 말합니다. 백성이 임금의 덕을 노래하는데도 큰 물과 가뭄이 닥치는 것은 하늘이 임금으로 하여금 근신하라고 하는 뭐다? 경고다. 그죠? 백성들이 우리 임금님은 너무나 덕이 많으셔 좋으셔 이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다는 것. 임금이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조심해야 된다라는 근신하라는 하늘의 경고다 이 말이야. 백성이 임금을 원망하고 탄식하는데도 상서로운 일이 나타나는 것은 상서롭다는 건 뭐야? 좋은 일, 기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요괴가 임금에게 아첨하여 더욱 교만방자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맞냐? 임금에게 행해지는 게 몇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두 가지의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평을 하고 있죠. 재앙들에게 상서로운 일이 나타났다고 해서 백성이 편안해질 수 있겠습니까? 원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졌죠. 누가 누구에게? 누가 누구에게 한 질문이야. 누가 누구에게 했어? 정말? A 맨 첫 번째 줄 봐봐. 박생이 고려 얘기를 하면서 재앙 입은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왕이 문득 이맛살을 찌푸리면 말했잖아. 그럼 뒤에 얘기는 누가 한 거야? 왕이 한 거야. 왕이. 맞냐? 왕이 어떤 기준으로 얘기한 거야? 백성들이 편안하다고. 그러니까 상서로운 일이 일어나. 백성들이 원망하는데도 상서로운 일이 일어나. 그거는 요괴가 교만 방자하게끔 만들고 있는 거다. 이 말이지. 그치?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자, 박생이 다시 말합니다. 간신히 벌떼처럼 일어나 큰 난리가 자주 생기는데도 이거는 나라에 안 좋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인데도 임금이 백성을 위협하고 위험 부리는 것을 잘한 일로 여겨 명예를 구하려 한다면 그 나라가 어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 평안한 나라 아니다. 그 나라 뭐 할 거다 이거야. 망할 거다 이 말이죠. 왕이 한참 있다가 탄식하며 말합니다. 현답이다. 대답을 잘했다 이거죠. 그대의 말씀이 옳습니다. 네 말이 다 맞아. 다시 말하면 너는 뭐 될 자격이 있는 애야. 왕이 될 자격이 있어. 왜? 누굴 먼저 다스리는 게 중요한 거야.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너는 왕이 될 자격이 있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가 끝나자 왕은 자신의 왕위를 박생에게 물려주려고 다음과 같이 직접 선위문을 지었다. 선위문에다가 밑줄 긋습니다. 선위문이라는 게 뭐야? 자신의 지위를 뭐 해주는 거야? 물려준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선위문에다가 밑줄 그시고요. 왕위 계승 인정. 직접 문서로 남겨놓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선위문의 내용이 뭔지 보자. 염주의 땅은 무서운 풍토병이 많은 곳이므로, 그럼 연주의 땅,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삼각형 하세요. 우임금의 발자취도 이르지 못했고 모강의 준마도 오지 못하였다. 왕들이 다 못 오는 곳이었다 이 말이죠. 붉은 구름이 해를 가리고 독한 안개가 하늘을 막고 있으며 목이 마르고 뜨거운 구리물을 마셔야 하고 배가 고프면 불에 쪼인 뜨거운 색덩이를 먹어야 한대. 자, 상황이 완전 어딘 상황이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이야? 지옥. 아주 살기 힘든 곳이다 이 말이죠. 야차나 나찰이 아니면 발붙일 곳이 없고 야차, 나찰 다 뭐야? 지옥 귀신들 얘기하는 거지. 완전히 지옥 세계에 있는 모습들. 도깨비가 아니면 그 기운을 펼 수가 없는 곳이다. 여기가 어디의 모습이라는 거야? 지옥의 모습. 저승 중에서도 지옥의 모습이다 이 말이야. 이해됐냐? 불꽃이 타오르는 성이나 천리나 뻗어 있고 새로 된 산이 만겹이나 둘린 데다 백성들의 풍속이 거치고 사나워서 정직하지 않으면 그 간사함을 판단할 수가 없다. 정직하지 않으면 밑줄 거. 이 정직함이 누가 갖춰야 되는 동목이야? 왕이 갖춰야 되는 조건이야. 왕의 조건. 애들이 하도 거짓말도 잘하고 간사하고 이런 새끼들이라 정직함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왕은 엄청 정직해야 된다 이거야. 그 다음 갑니다. 지세도 굴곡이 심해 험준하니 신통한 위험이 아니면 이들을 교화시킬 수가 없다. 신통한 위험이다 밑줄거. 이게 또 누가 갖춰야 되는 조건이야? 왕의 조건. 동쪽 나라에서 온 그대 박아무개 밑줄거. 누구 가리켜? 박생. 정직하고 사심이 없으며 강직하고 과단성이 있다. 남을 포용하는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어리석은 자를 개발하는 재주도 지니고 있다.
이게 다 뭐가 되는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다는 얘기야. 왕의 기준, 왕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이거죠. 살아있을 때는 비록 높은 벼슬을 못하였지만, 자, 저승에서 왕이 되고 안 되고는 벼슬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해? 안 중요해. 정직하냐? 사심이 없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벼슬은 못하였지만 죽은 뒤에는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죽은 뒤에 네가 추구했던 그 가치관과 그 도덕성이 더 빛을 발할 것이다, 이 말이죠. 모든 백성이 길게 믿고 의지할 자가 그대가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서리법을 통해서 박생이 왕이 되는 게 맞다라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갑니다. 마땅히 도덕으로 인도하고 예법으로 바르게 하여 백성들을 지극히 착하게 만들라. 몸소 실천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세상을 태평하게 만들라. 하늘을 본받아 뜻을 세우고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던 이를 본받아 나도 이 자리를 그대에게 물려주겠다. 그대는 삼가 받을지어다. 거부하지 말고 바로 그냥 뭐하다 이거야. 받아라 라는 무슨 문을 작성했다고? 선의문을 썼다. 계승하는 권리를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박세 이 글을 받아들고 응낙한 뒤에 응낙했대 밑줄 자. 그럼 뭐가 되기로 허락한 거야? 왕이 되겠다고 허락. 두 번 절하고 물러났습니다. 왕은 다시 신하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 축하드리게 하고 태자의 예절로서 그를 전송하게 하였다. 태자의 예절이다. 밑줄 거. 자, 누구를 태자로서 인정하고 있는 거야? 박생. 그렇지. 박생에 대한 예우라고 써줘. 박생에 대한 예우입니다. 그럼 박생에 대한 예우로서 태자 대접을 해줬다는 얘기는 얘가 다음번 뭐란 얘기야? 왕이야 이 뜻인 거지? 네. 그러고는 박생에게 말합니다. 오래지 않아 돌아와야 하오. 이번에 가거든 수고롭지만 내가 한 말들을 전하여 인간 세상에 널리 퍼뜨리시오. 내가 한 말들 밑줄 거. 누가 한 말? 왕이 한 말. 어떤 말? 지웠니? 지웠다. 살아있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 충. 무슨 이념? 유교 이념에 살아야 되고. 그죠? 자기의 뭐를 꺾으면 안 돼. 지조를 꺾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 한 이런 말들. 박생을 높이 평가했던 그런 것들을 세상에 널리 뭐해라. 알려라 이거지? 그리고 이게 당시 이 작품을 쓴 작가의 뭐가 연결돼 있는 거야? 가치관과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가 누구? 김시습의 가치관과 연결돼 있다. 철학과 사상과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됐어요. 그 다음 갑니다. 그래서 황당한 일을 다 없애주시오. 황당한 일. 벌어지지 않게 사람들이 뭘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좀 알려주시오. 라고 말했어요. 박생이 또다시 절하여 감사드리고 말하였습니다. 만분의 하나라도 그 뜻을 널리 전하지 않겠습니까? 뜻을 전하겠다 이거죠. 박생이 문을 나서자 수레를 끄는 자가 발을 헛디뎌 수레바퀴가 넘어졌대. 그 바람에 박생도 땅에 떨어졌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 깨어보니 네모칸 칩니다. 한바탕 뭐였대? 꿈이었다라고 돼 있죠? 그럼 얘들아 앞에 박생과 왕이 만나서 주고받은 그 대화 내용이 다 어디 안에 있었다는 거야? 꿈의 세계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은 꿈에서 뭐 한 거야? 강몽한 순간을 보여준 거죠? 네모칸 친 게 강몽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꿈의 구조를 쓰고 있으니까 일종의 무슨 구조 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 환몽 구조다. 환몽 구조는 꿈으로 들어가는 인몽의 과정이 있고 꿈에서 깨는 무슨 과정이 있어? 강몽의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는 내용상 뭐만 언급되고 있는 거야? 강몽을 통해서 얘가 환몽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꿈속에서지만 저승의 염라대왕 지옥불을 다스리는 사람을 만났거든? 현실적이야 비현실적이야?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무슨 성을 작품 전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전기성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됐어요. 눈을 떠보니 책은 책상 위에 내던져 있었고 등장불은 가물거리고 있었다. 책은 책상 위에 밑줄 그냥 평범한 뭐의 모습이야? 선비의 모습이죠. 선비. 등장불은 가물거린다. 밑줄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소재입니다. 등장불이 왜 가물거려? 등장불의 불기가 뭐해졌다는 뜻이야? 약해졌다는 얘기거든? 그만큼 기름을 많이 뭐한 거야? 쓴 거야. 그래서 이게 일종의 뭐의 흐름을 알려주는 또 요소다. 시간의 흐름 알려주는 요소입니다. 이해됐어요? 됐습니다. 이 부분 박생은 한참 의아하게 여기다가 장차 자신이 죽을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날마다 집안일을 정리하기에 전념하였다. 박생이 몇 달 뒤에 병에 걸렸는데 결코 일어나지 못할 것을 스스로 알았다. 얘들아 여기 지금 B에 나와 있는 건 인물들끼리 주고받는 대화니? 그러면 이건 누가 이걸 박생의 행동을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어? 서술자의 개입이죠. 그럼 이 서술자의 개입되어 있는 이 부분은 간접 제시니 직접 제시니?
직접 제시죠.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지금 이게 박생이 어떻게 상황을 딱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최대한 다 알려주고 있잖아. 그래서 무슨 제시법이다? 직접 제시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그래서 의원과 무당을, 박생이 몇 달 뒤에 병이 걸렸는데 결코 일어나지 못할 것을 스스로 알았대. 왜? 자기가 이미 뭐 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 곧 죽게 될 거라는 거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의원과 무당을 사절하고 세상을 그냥 뭐 했다? 떠났다. 의료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수명을 그냥 뭐 했다 이거야. 마쳤다 이겁니다. 그가 죽던 날 저녁에 이웃집 사람의 꿈에 어떤 신인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박생이 염라대왕이 되었다. 그리 알아라. 그리고 사라졌다는 얘기지. 그지? 라고 하였다 한다. 라고 해서 마지막 후일담처럼 박생이란 존재가 지옥의 왕이 된, 염라국의 왕이 됐다라는 걸 알려주는 작품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무슨 성이 되게 강하다? 전기성이 되게 강했다라는 작품이에요. 자, 주제 정리합시다. 그럼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포인트는 뭐야? 지옥은 이렇게 무서운 곳입니다. 이걸 말하려고 한 거야?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보기 기준으로 생각해봐. 뭐를 지키면서? 유교적, 그렇지. 사상의 실행을 강조하는 작품이었어. 이걸 해야지만 제대로 된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국가고 왕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이해됐죠? 시점 정리합니다. 자, 시점은 우선 직접 제시 파트가 이렇게 드러나 있고 인물 박생이랑 왕이 있었거든? 그럼 우선 나는 없으니까 몇 인칭이야? 3인칭이죠? 이야기 집중적으로 정리해주는 게 있었잖아. 그러면 개입했잖아, 서술자가. 무슨 시점으로 봐야 돼?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런데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지금 봤다시피 무슨 제시법도 있었고 직접 제시. 직접 제시랑 같은 말은 무슨 제시죠? 요약적 제시. 분석적 제시. 주관적 제시. 말하기 기법, 텔링. 이런 말 씁니다. 다 같은 말이야. 선택지에 이가 나오던 이게 나오던 같은 말이라고. 알겠지? 이런 부분도 있었고 인물들끼리 주고받는 뭐도 있었어. 대화도 있었지? 대화가 나올 때는 무슨 제시라고 봐야 돼? 간접 제시라고 보는 거지. 서술자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인물들끼리 주고받는 상황을 다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 따라왔니? 그러면 얘랑 같은 말은 뭐 있어? 객관적 제시. 연극처럼 보여준다 그래서 극적 제시라고 그래요. 다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보여주고 그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는 거야? 서술자가 해줘, 우리가 해.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극적 제시라는 개념 이해합니다. 객관적 제시도 알겠지?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 아니야. 판단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서술자가 판단을 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가 뭐 해야 돼? 봐야 된다 이겁니다. 내 말 알겠니? 네, 그래서 객관적 제시, 극적 제시. 내 보여주기 기법이다 해서 뭐라 그래? 쇼잉 기법이다. 이런 얘기도 쓰죠? 네, 같이 알아둡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에 들어가 있는 세계관은 어떠니? 죽은 뒤에 가는 세계가 있고 살아있을 때 있는 곳이 있고 이러네. 그럼 세계가 하나로 돼 있어? 아니면 분리돼 있어? 분리돼 있잖아. 무슨 세계관 갖고 있어? 이원론적 세계관 갖고 있죠? 그 다음에 현생에서 내가 한 일이 죽은 후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영향을 미치죠? 네. 그래서 서로 다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원론적 세계관과 세계와의 연결고리는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꿈의 구조 나왔잖아. 무슨 구조라고 하라 그랬어? 무슨 구조? 환몽 구조라는 거.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읽었으면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다 정리가 돼 있어야지만 볼 줄 아는 거야. 그러면 출제자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묻고 싶어. 그럼 이 작품을 쓸 수도 있고 다른 작품으로 치환해서 쓸 수도 있겠지. 겁나 비슷하게 가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남연부주지를 공부했지만 남연부주지 그 내용, 세부 내용 텍스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이걸 잡아내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이걸 잡아내는 연습. 그래서 소설이 바뀌어도 뭐 할 수 있어야 돼? 또 잡아야지. 그게 중요한 거야. 무슨 소설이 나올지는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말이 나왔을 때 나는 이게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고 내가 잡아내는 걸 해낼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됐어요. 자, 문제 풀어볼까요?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고 합니다. 적절한 거야. 적절한 거를 헷갈리지 않게 아예 문제에다 뭐 해놔. 동그라미 하셔도 좋습니다. 인물 간의 신분 차이가 갈등의 원인. 이 작품에 갈등이 있었나?
갈등 느껴지는 거 있었냐? 막 박생이랑 막 염라대왕이 막 머리끄댕이 자꾸 싸우고 막 이러냐? X. 초월적 존재 등장. 오케이. 염라신 있으니까. 왕 있으니까. 인물 간의 갈등 중재한 거 없죠? X. 비극적 상황이 희극이 됐어? 그런 거 없죠. 비현실적 공간 있었니? 어디? 저승, 지옥, 염라. 그러면 주제의식이 드러났니? 그러네. 이 생에서 잘못 살면 니네 이렇게 힘들게 산다 이거 아니야. 그지? 되네. 답 몇 번이어야 돼? 4번으로 네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윗글의 이해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거. 네, 일반적인 패턴이죠. 1번 보세요. 염주의 왕은 오케이. 사만의 창업 과정에 대한 박생의 평가를 비판하였다. 사만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지. 그지? 염라의 왕이, 염주의 왕이 그 부분에 박생의 평가를 비판하는 대목이 있었나? 그런 거 없었죠? 그냥 박생이 사만의 흥망을 하나하나 모여줬을 뿐이야. 말해줬지? 맞냐? 평가한 것도 없고요. 비판한 것도 없습니다. 네, 둘 다 틀린 말. 답이 너무 쉽게 나오는데 몇 번이야? 1번이죠. 2번에 염주의 왕은 박생에게 자신이 염주에서 왕이 된 이유 설명해줬지? 또 염주의 왕은 인간 세계에서 박생이 보여준 면모 긍정적 평가했죠? 또 염주의 왕은 자신의 말이 박생을 통해 인간세계 전달해달라고 했지? 그 다음에 염주의 왕이 작성한 선의문에는 염주의 척박한 환경과 백성들의 풍속 등이 드러나 있었지? 맞죠? 따라서 안 되는 거 몇 번이었다? 1번. 이거는 세부 내용 이해입니다. 글의 내용이 정확하게 숙지가 돼 있으면 뭐 할 수 있는 거야? 풀 수 있죠? 한 부분에만 집중되어 있진 않고 여기저기 내용이 퍼져 있기 때문에 지문을 안 읽고 푼다? 그거는 아주 어리석습니다. 그럼 상상해서 이상한 거 답 체크하게 되니까 정확하게 지문 내용이 숙지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네, 그 다음 갑시다. 3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그랬어요. 먼저 A부터 판단해보자. 1번. A는 전지적 위치에서 사건의 전말을 전달하고 있다. A 확인해볼까? A가 지금 뭐하는 부분이었지? 박생이랑 그 염주왕이 서로 뭐하는 거? 대화하고 있는 부분 아닌가? 그러면 전지적 위치에서는 대화 말할 수 없잖아. 그지? 전지적 위치라는 거는 전지적 시점과 관련 있는 얘기지만 인물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낼 때 신의 위치에 있을 때 쓰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대화 상황만 보여주는 거니까 신의 위치에서 말하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X. 2번 A에서는 현재 상황을 서술하고 있대. 맞니? 현재 상황 서술했어. A가? 아니잖아. 기존에 고려가 어땠는지 얘기를 했었고. 그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건 더군다나 관련이 없죠. 3번 A에서는 대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맞아. 대화가 중심이 됐고 인물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다. 생각 드러나는 거 맞니? 대화하면서 자기 생각 말하고 있는 거 맞죠? B에서는 서술자의 진술을 통해 인물의 사연이 전달되고 있다. B에서 서술자의 진술 있니? 이거 서술자가 진술해 주는 거였잖아. 그지? 무슨 제시? 직접 제시였잖아. 뭐야 답이네. 몇 번이야? 3번이죠? 네, 요런 문제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 뭐랑 관계 있는 거야? 서술상의 특징과 관련 있는 문제였어요. 넘어갑니다. 4번. 자, 보기를 참고해서 이제 윗글을 뭐 해보제? 감상합시다. 그랬어요. 우리 아까 보기 박스 읽었으니까 선택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1번 봅니다. 박생이 자신의 뜻을 한 번도 세상에 펴보지 못하였다는 내용은? 까지 사성그세요. 현실 참여의 길을 포기한 김시습의 삶이 투영한 것이다. 처음에는 현실에 참여하고 싶어 했으나 세조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여하는 걸 뭐 했다 그랬어? 포기했다 그랬죠? 네, 포기한 게 투영된 것이다. 성립돼 안 돼? 되죠? 맞는 말. 2번. 박생이 남을 포용하는 자질과 어리석은 자를 개발하는 재주가 있다는 선의문에서의 평가는? 까지 사선 작품 내용이죠. 자, 의미부여됐습니다. 이거 김시습의 역량과 관계된 것이다. 박생이 갖추고 있는 그 모습은 사실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다? 김시습, 작가 김시습. 그런데 차마 그거를 현실에서 발휘 다 했다 못했다? 못했다. 보기박스 기준으로 보면 발휘를 못한 이유는 누구 때문에? 세조 때문에 실망해서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이죠. 이해됐니? 됐어. 3번 갑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힘을 가지고 임금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왕의 말은? 여기까지 사성급입니다. 왕이 이런 말을 했지? 자, 이 말의 의미가 뭐야? 당대의 현실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이겠고. 그렇지. 임금은 덕을 가지고 있어야 돼. 힘으로써 제압하는 건 아니야. 세조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죠? 네. 5. 4번. 백성들의 풍속이 거칠고 사납다는 선의문의 평가는? 사상드시고요. 백성들의 풍속이 지금 뭐하대? 거칠고 사납대. 이런 평가는 부당한 권력에서 비롯되는 현실적 폐해에 대한 김시습의 개선 의지가 반영됐대. 김시습이 현실을 뜯어 고치려고 그랬어? 그런 건 없었지. 그냥 실망하고 현실 참여하는 걸 그냥 뭐 했어? 포기했다고 그랬지. 바꾸겠다고 하는 장면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성립 안 되죠? 틀렸네. 답 몇 번이야? 4번입니다. 5번도 확인만 해보자. 왕이 박생에 대해 정직하고도 뜻이 굳어서
세계에 있으면서 지조를 굽히지 않았다고 평가한 것은 여기까지 사선 작품 내용이죠. 이제 의미 부여합니다. 세조의 왕위 찬탈을 옹호하지 않았던 김시습과 관련이 있다. 맞아 틀려? 맞죠. 보기 기준으로 맞는 말. 따라서 다 맞는데 4번만 적절하지 않은. 그래서 답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됐습니다. 자, 넘겨서 현대소설 가겠습니다. 174쪽 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수능 특강에 있는 현대소설 2강을 하려고 합니다. 1강 만세전은 우리가 3월 1일날 수업할 때 이미 했어요. 자, 혹시 기억나, 만세전? 어느 시대 배경이었지? 일제시대. 네. 일본에 있던 유학생이 조선에 돌아오면서 집을 향해서 가는데 역을 거치면서 조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뭐하다고 느끼는 거였어. 참혹하다. 아주 비굴한 조선인의 모습을 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잠재되었던 민족의식이 다시 못되기 시작했어. 자각되는 과정을 드러낸 작품이었어요. 만세전은 제목이 만세전, 다시 말하면 3.1운동, 만세운동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다. 이런 개념으로 제목이 만세전 된 거거든. 그 전의 제목은 묘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현실이 마치 뭐 같았다는 얘기야. 묘지 같았다. 그런 의미로 쓴 겁니다. 자,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고, 기억이 전혀 안 나나? 네, 우리 한번 이미 수업했던 부분들이고, 오늘은 이어지는 일제시대, 똑같은 일제시대입니다. 근데 작가가 달라져 있죠? 이번에는 누구였어? 염상섭 아니라 현진건이고요. 작품 제목은 뭐야? 고향입니다. 작품 제목 고향인 거 보니까 또 뭐에 대한 얘기할 것 같아? 고향에 대한 얘기하겠죠. 그지? 쌤이 작가 특징 잠깐만 얘기할게. 이 현진건이라는 작가는요, 약간 사실주의적 작가의 계열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 그럼 이 작가의 작품을 보면 당시 우리에게 벌어졌던 뭐를 또 알 수 있던 거야. 그 당시의 현실. 염상섭이랑 되게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강에 있던 만세전에 이어서 2강에 있는 고향도 뭐를 보여주고 있다. 당시 우리의 현실, 아주 비극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됐니? 네. 자, 읽기법은 똑같습니다. 뭐를 통해서 읽으면 될까? 보기 박스를 통해서 읽으면 되는데, 야, 안타깝죠? 문제 한번 확인해 볼래? 보기 있니 없니? 없습니다. 왜 없을까? 애들이 너무 많이 알 거라고 생각했나봐. 교과서에서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제? 아마 그런 것 같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문을 읽습니다. 보기 생략하고, 그대로 어디에 점프야? 지문으로 점프. 어디까지 읽는다? 3분의 1까지. 3분의 1을 먼저 읽으시고, 특히 거기 중략돼 있는 거 있죠? 중략 앞에서 한번 끊으면 될 거 아니야. 거기까지 봤을 때 어떤 인물이 나오고 있고, 인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판단을 하시면 된다 이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가봅니다. 한번 읽기 시간 한번 줘볼까? 네, 읽기 시간 드립니다. 1분? 1분 좀 짧은가? 1분 30초. 빨리 읽습니다. 시작! 자, 중량 앞까지 여러분 읽으셨으면 이제 인물 바로바로 나와야겠죠? 읽으면서 누구 체크했어? 인물 누구?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돼. 누구랑 누구 있었어? 대답해라. 나하고 그 있었죠? 자, 나가 나왔으니까 이미 서술상의 특징은 나온 거 아니야? 몇 인칭 시점으로 가는 거야? 1인칭이겠구나 나왔잖아. 자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자기 얘기니까 주인공 되는 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면 무슨 시점 되는 거야? 관찰자 시점이지?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 패턴은 누가 더 메인 주인공이야? 그가 주인공이지, 그지? 그럼 얘는 이 소설의 시점은 1인칭 무슨 시점으로 봐야 되겠어? 관찰자 시점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겠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지문을 읽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있으면 안 돼. 목적의식을 가지라고. 내가 인물을 정리해야지. 인물의 캐릭터가 뭔지 알아야지. 서술상의 특징이 뭔지 빨리 정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지. 멍 때리고 글자만 읽고 있으면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알겠니? 선생님이 아예 지문을 읽으면서 이 생각을 하면서 읽으라는 이유가 이것과 관련된 뭐가 나오니까 그대로. 문제가 나오니까. 그 문제 패턴은 바뀌지 않거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가봅니다. 그러면 나와 그의 대화가 나오네. 자,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누가 물었어? 나가. 그랬더니 고향에서 오누마 하고 그는 휘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그의 신세 타령의 실마리는 풀려나왔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거든. 혹시 짧은 대화지만 혹시 느꼈니? 나는 뭘 쓰고 있어? 표준어. 그는 뭘 쓰고 있어? 사투리. 이렇게 말하면 미안하지만 얘를 약간 무슨 계층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지식인, 배운 자의 모습으로 주고 있는 거고요. 얘는
좀 배우지 못한 사람, 그치? 좀 하층민 내 개념으로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다.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인물의 이름 구체적으로 밝혔어? 안 밝혔어? 인물의 이름 구체적으로 나왔어? 안 나왔어? 영수다, 철수다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거든? 그럼 이런 걸 우리가 일종의 무슨 성이라고 그래? 익명성의 방법으로 이름을 제시하는 거지. 그지? 그럼 이름을 이렇게 장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특정화시키지 않는 거야. 왜? 특정화를 시키면 그 사람 한 명만 경험한 일인 것 같잖아. 근데 특정화를 안 시켜. 이렇게 익명성으로 가면 나라는 캐릭터 혹은 그라는 캐릭터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어때? 숫자가 많아지겠지. 그지? 그래서 마치 나가 난 것 같아. 혹은 내가 근 것 같아. 이렇게 전체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게끔 일부러 무슨 성을 썼다 이거야. 익명성을 쓰고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 전체의 모습을 의미할 수 있다 이거죠. 특히 누가? 그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읽다 보니까 동양 척식 주식회사 이런 용어 막 나왔거든. 역둔토 이런 말 나오고 시대 배경 언젠 거 알았어? 그렇지. 빨리빨리 이걸 다 포착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아, 시대 배경은 시대 상황 일제시대구나. 자, 현대소설이라서 선생님이 읽기 시간을 주고 거기서 너희들 스스로가 뽑아내야 되는 뭐만 정리하고 있는 거야? 정보만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 말 이해되겠니? 고전소설은 말투가 어려서 니네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내가 같이 읽어주는데 현대소설은 뭘 읽어줘? 내가 무슨 책 읽는 여자요? 정보만 뭐 해주면 돼? 정리하면 되겠죠? 맞니? 네, 정보 파악하는 능력을 빨리빨리 찾으시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읽었으면 뭐래도 잡아. 넘어졌으면 돌멩이라도 짚고 일어나듯이 읽었으면 뭐래든지 조건을 찾고 정보를 파악했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됐어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막 전개가 되는데 대화 상황인데 기억 뒤에 봐봐. 그는 한숨을 쉬었다 라고 하면서 그의 신세 타령의 실마리는 풀려나왔다.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단 외딴 동리였다. 어쩌고저쩌고 라고 해서 그에게 들은 얘기를 나가 뭐 해주고 있지? 나가 어떻게 해주고 있냐? 정리해서 뭐 해주고 있는 거야? 얘기해주고 있죠? 거기 왼쪽 여백에다 씁니다. 밑줄 기억 왼쪽에 여백에다가 써놔. 나에 의한 나는 여기서 서술자를 가리켜요. 나에 의한 요약적 진술. 서술자에 의한 요약적 진술이야. 다시 말하니까 무슨 제시법이야? 직접 제시다. 자기네들 둘이 주고받은 내용을 나에 의해서 정리해가지고 실어주고 있잖아. 알겠죠? 자, 근데 정리된 내용을 봤더니 얘가 어느 종래에 살았다는 정보가 돼. 대구에서도 멀지 않은 K군 H단 외딴 동리. 나름 좀 어떤 곳에 살았다는 거야? 정보파. 그는 어디에 살았다? 외딴 곳에 살았다. 사람들이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대. 역둔토는 뭐니? 소유주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있는 뭐 그런 퇴적물들이 쌓여서 이루어진 그런 땅입니다. 역둔토로 말하면 사삿집 땅을 붙이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대. 사삿집 땅은 뭔데? 개인의 소작농이 되는 것보다 훨씬 이게 더 좋았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넉넉하지 못할 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았대. 처음에 어떻게 살았다는 거야? 외딴 곳이지만 나름 평안하고 평화롭고 재밌게 살았다 이 말이야. 근데 상황이 바뀌었죠? 뭐가 들어왔어? 동양 척식 주식 회사라는 게 들어와서요. 소유주가 불분명한 땅을 죄다 누구 땅으로 다 가져갔어? 지네 땅이라고 다 가져갔죠? 이거 시대어휘입니다. 무슨 어휘라고? 시대어휘. 무슨 시대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일제시대라는 걸 알려주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 민족이 수탈당했지. 일제의 수탈을 상징해요. 일제가 이런 식으로 우리 땅을 자기네 땅으로 만들었다고. 알겠냐? 이거 소유주가 분명하지 않는데? 그럼 동양척식 주식회사로 넘겨? 분쟁이 일어났어? 누구 건지 모르는 거지. 넘겨? 이렇게 됐다는 거야. 간단하게 말하면. 내 말 알겠냐? 그래서 난리가 났대. 자, 그래서 직접으로 회사에 소작료를 바치게 되었으면 그래도 나으련만 중간에 소작인이라는 것들이 생겼대. 소작인에다 밑주고. 그 얘네들은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빌붙어 먹고 사는 새끼들이니까 일종의 무슨 파야? 그렇지. 친일적 행동을 애들이 생기면서 손에 흙 한번 만져보지도 않고 동척이 얘 줄임말이야. 동척. 소작인 노릇을 하며 실작인에게는 지주행세를 하게 되었다. 애매한 계층이 생겼다는 거지. 얘한테는 소작농. 맞아? 실제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얘가 지주 역할. 이렇게 하게 됐다. 이 말이야. 상황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됐어.
동척의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인에게 긁히고 보니 실작인의 손에는 소출의 3알도 떨어지지 않았어. 그 후로 죽겠다 못 살겠다 연보라듯이 오르내리게 되었고 남부 여대하고 타처럼 유리하는 사람만 늘고 동리는 세지 않겠다. 그러면 동네가 망한 이런 평화롭던 동네가 망한 주대 원인이 뭐가 되는 거야? 뭐가 생기면서 이렇게 됐다는 거야? 동양척식 주식회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 말이지. 다시 말하면 이 마을이 무너지고 있는 것 크게 보면 뭐가 무너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야? 우리 조선이 수탈당하고 있는 조선이 무너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랑 똑같다 이겁니다. 이해됐어요? 됐어. 자, 그 다음 갑니다. A부분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9년 전 그가 17살 되던 해 지금으로부터 9년 전 네모칸 칩니다. 선생님 질문해볼게. 이 소설 역순행이야 회상이야? 회상이지? 왜 역순행 안 할 거야? 아예 사건 자체가 이제부터 과거 얘기를 할 겁니다. 뿅! 과거로 넘어간 거야? 그게 아니라 이야기 중간에 과거에 있었던 9년 전에 있었던 일을 잠깐 단순하게 뭐 했을 뿐이야? 회상했을 뿐인 거지. 네모칸 쳤니? 회상적이라고 써. 내 말 따라오고 있니? 17살 되던 해 봄에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대. 서간도 이사 갔다 해다 밑줄거. 그게 당시 우리 민족의 모습 중에 하나야. 간도 지방으로 뭐 했어?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죠. 쫓겨가는 운명이든 어디든 간들 신신하랴. 그곳에 보욕한 전야도 그들을 위하여 열려질 리 없었다. 조금 좋은 땅은 먼저 간 이가 차지했고 황무지는 많다 하나 그곳 당도하던 날부터 아침거리 저녁거리 걱정이라 무슨 행세로 적어도 1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먹고 입어가며 거친 땅을 풀 수가 있으랴. 개간을 해야 되는데 1년 동안은 개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될 상황이 아니더라 이 말이야. 남의 미천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보니 가을이 되어 얻는 것은 빈 주먹뿐이었다. 돈 뜯기고 나니까 없다 이거죠. 이태 동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버텨갈 때 그의 아버지는 병을 얻어 외로운 혼이 되고 말았다. 아버지는 뭐 하셨어? 돌아가셨죠? 19살밖에 안 된 그가 호르머니를 모시고 악으로 모진 목숨을 이어가던 중 4년이 못 되어서 영양 부족, 노동 탓으로 어머니 또한 죽고 말았다. 그러면 살자고 간 간도에서 가족들이 다 뭐 했어?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의 인생 계속 어떤 인생이라는 걸 보여줘? 비극적 삶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야, 그가 겪는 비극적 삶은 누가 겪는 모습이야? 우리 민족, 조선민들이 겪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됐니? 계속 갑니다. 중략 이후 화도 나고 고국산천이 그립기도에서 훌쩍 뛰어나왔다가 고향을 둘러보고 벌이를 구할 겸 구경도 할 겸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라 한다. 다시 대화 상황. 누구랑 누가 만나는 지점? 나랑 그가 만나는 지점으로 돌아왔죠. 고향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탄식하였다. 반가워하는 사람이 다 몽기요. 고향이 통 없어졌더마. 그렇겠지요. 9년 동안이면 퍽 번했겠지요. 변하고 뭐고 간에 아무것도 없더마.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 얼씬 안 한대. 마을이 그럼 다 뭐 했어? 폭망, 황폐화, 폐허가 됐다는 거죠. 써나 이 마을의 폐허된 모습은 누구의 폐허랑 똑같은 거야? 우리 조선, 우리 민족의 폐허랑 똑같은 거야. 그럼 아주 폐동이 되었단 말씀이요? 아유 그렇구나. 무너지다가 담만 질비하게 남았더만. 우리 살던 집도 터야 안 남았겠니요. 암만 찾아도 못 찾겠더만. 사람 사는 돈이가 어떻게 된 거 구경했는겨? 자긴 그런 거 봤다 이 말이죠. 그의 짜는 듯한 목은 높아졌다. 썩어 넘어진 석가래에다가 무덤을 파서 해골을 헐어 젖혀놓은 것 같더만. 이게 뭐야? 사람 사는 동네 같지 않더라 이 말이지? 완전히 동네 자체가 하나가 그냥 없어졌다 이 말이야. 이해됐냐? 네, 그런 비극적 상황을 계속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거기서 맨 위에서 둘레, 여섯, 여덟, 일곱, 아홉 번째 줄 봐봐. 나는 그 눈물 가운데 밑줄거라.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똑똑히 본 듯 싶었다. 이거 누구 생각이야? 나 가로하시고 나가 누구였어? 서술자의 생각. 나 가로하시고 서술자의 생각. 얘는 1인칭 시점이기 때문에 나가 서술자죠. 서술자가 자기 생각은 말할 수 있는데 1인칭 시점의 한계. 뭐는 말 못해. 다른 인물의 마음속 상대를 직접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누구 것만 얘기한 거야? 자기 것만 얘기한 거야. 알아두세요. 몇 인칭 시점이라 그렇다고? 1인칭 시점이라. 오케이. 자, 그래서 이윽고 나는 이런 말을 물었다. 근래 이번 길에 고향 사람 하나도 못 만났습니까? 고향 사람 하나도 못 만났습니까? 밑줄거. 화제를 살짝 뭐 해본 거야? 전환한 거지? 화제 전환. 아, 나 하나 만났구만. 만났대. 반갑지 않으셨습니까? 자, 리을 갑니다. 까닭이라니 나랑 좀 까닭이 있는 사람이래. 나와 혼인말이 있던 여자구만. 아, 혼인말이 있던 여자면은 나름 좀 뭐 한 거야?
가까운 관계다 이 말이지. 가까운 관계. 하. 나는 놀란 듯이 벌린 입을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 신세도 내 신세만이니 하구마. 그 신세도 내 신세랑 똑같다 이 말이지. 그 여자도 삶이 되게 뭐하다는 거야? 비극적이다 이 말이지. 자, 왜 그런지 들어볼까? 하고 그는 이야기를 또 계속했다. 그 여자는 자기보다 나이가 2살 위였는데 자, 여기서는 또 여기 전까지는 큰 따옴표가 왔다 갔다 했지. 뭐를 그대로 보여줬어? 인물 간의 대화를 그대로 보여줬으니까 여기는 무슨 제시야? 간접 제시였다가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이 뭐 되고 있어? 요약적 진술, 직접 진술로 다시 바뀌고 있지. 내 말 이해되겠냐? 서술 상태가 바뀝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거 이해하셔야지. 되겠소? 네, 오케이. 갑니다. 자, 이제 얘기가 정리되네요. 그 여자는 자기보다 나이 2살 위였는데 한 이웃에 사는 탓으로 같이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 자랐대. 그가 14, 5살짝부터 부모 사이에 혼인말이 있었고 탐탁하게 생각하였대. 조심할 거. 탐탁하다 긍정적인 말이야. 좋게 여기다란 뜻이야. 탐탁하지 못하다가 안 좋은 말이야. 알겠지? 단어 조심하세요. 어휘 뜻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가 17살 된 겨울에 벼랑간 간 곳을 모르게 됐대. 알고 보니 아비가 육악에 팔았대. 아비도 미친 새끼지. 그 소문이 퍼지자 그 여자 가족은, 참고로 육악이 뭐야? 술집, 몸 파는데, 창녀촌 이런 데 팔았다는 거야. 그 소문이 퍼지자 그 여자 가족은 멀리 이사 갔대. 후로는 만나지 못했는데 이번에 빈터만 남은 고향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읍내에서 아내 될 뻔한 그 여자, 그 댁과 마주치게 되었대. 처녀는 어떤 일본 사람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다. 권려에다 밑줄거 그녀란 뜻이야. 3인칭을 말할 때 권려. 남자를 가리키는 말은 걸자. 3인칭의 그. 내 말 이해하겠냐? 오케이. 20원 몸값을 10년을 두고 갚았건만 그래도 주인에게 빚이 60원이나 남아있었는데 몸에 몹쓸 병이 들어서 나이 늙어져서 산송장이 되니까 주인 되는 자가 특별히 빚을 감탕해주고 작년 가을에 놓아줬다. 이렇게 표현했대. 와, 조선민들이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뭐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수탈당하고 아주 그냥 비참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권려도 자기와 같이 10년 동안이나 그리던 고향에 찾아오니까 거기는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돌무더기만 있어. 하루에를 울어보내고 읍내로 들어와 돌아다니다가 10년 동안에 한두 마디 배워두었던 일본말 덕택에 그 일본집에 있게 된 것이었다. 지금은 남의 일본집에서 아이 보기 역할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가 무슨 진술이야? 요약적 진술. 다시 주고받는 뭐가 됐어? 대화죠? 암만 사람이 변하기로 어째 그렇게 변하는기요. 그 숨 많던 머리가 훌렁 다 벗겨졌더만. 눈은 푹 들어가고 그 이글이글하던 얼굴빛도 마치 유산을 끼얹은 듯하더만. 얼굴이 다 죽었다 이 말이죠. 서로 붙잡고 우셨겠죠. 눈물도 안 나오더만. 일본 우동집에 들어가서 둘이 정종만 한 10병 따려 누이고 헤어졌구만. 둘이서 몇 병 마셨다고? 10병. 야씨 완전히 마탱이 같겠다. 정종이면 센데. 하고 가슴을 짜는 듯이 괴로운 한숨을 내쉬더니만 그는 지난 슬픔을 새록새록 자아내어 마음을 새기기에 지쳤음이더라. 이야기를 다 하면 무얼 하는기요 하고 쓸쓸하게 입을 다문다. 왜? 말을 해도 해결될 수 있는 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자, 우리 술이나 마저 먹읍시다 하고 우리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대 병을 다 말리고 말았다. 병을 말렸다는 건 병의 바닥을 봤다 이 말이야. 다 먹었다 이 말이야. 그는 치흥에 겨워서 우리가 어릴 때 멋모르고 부르던 노래를 읊조리었다. 뱃섬이나 나는 전토는 신장로가 되고요. 뱃섬. 조선민의 생계지. 써나 신장로가 됐대. 일본의 수탈. 일본이 길들었어. 말마디나 하는 친구. 밑줄. 지식인. 현실 비판하는 사람. 걔는 어디 갔어? 감옥소. 마찬가지로 일본의 억압이죠. 담뱃대나 떠는 노인은. 담뱃대 떠는 노인. 나이 든 사람. 공동묘지 가고요. 이건 일반적 죽음. 나이 들면 죽는다 이거야. 인물이나 좋은 계집은 예뻐. 그럼 어디로 갔어? 술집으로 갔다 이거야. 이게 누구의 삶? 일제시대 조선민들의 비참한 삶을 이 노래로 표현한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같이 마지막에 술을 먹는 장면이 나왔네. 그 장면은 뭐야? 서로 마음을 뭐하고 있어? 마음이 단절돼 있어 마음을 통하고 있어. 통하고 있는 공감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자,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그럼 뭐가 되겠어? 무슨 시대? 일제시대. 조선민의 어떤 삶? 비극적 삶이지 뭘. 이해되겠죠? 시점 얘기해봐. 나. 그런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그가 주인공이야. 무슨 시점? 관찰자 시점. 그 다음에 진술 방식. 뭐랑 뭐가 왔다리 갔다리 해. 간접 제시는 두 인물이 주고받는 뭐? 대화 상태로 나오고요. 직접 제시는 나로 제시되고 있는 서술자에 의한 뭐야? 요약이죠? 나의 요약. 나가 서술자이기 때문에 직접 제시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야. 만약에 다른 인물에 의해서 요약이 되고 있으면 직접 제시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그냥 요약적 제시, 인물에 의한 요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서술자에 의한 요약이어야지만 직접 제시라는 말을 쓰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참고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의 무슨 상황을 그대로 보여줬어? 일제시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뭐가 느껴져? 사실적. 입니다. 알겠죠? 되셨으면 문제 풀고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1번입니다.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주세요. 그랬습니다. 앞에 지문에 A가 있었죠? A 부분이 뭐 하는 거였어? 나. 서술자가 그 얘기를 다 뭐 해주는 거였어? 요약 정리해주는 거 아니었어? 뭐 골라야 되겠냐? 골라봐라. 3번이겠죠? 네, 바로 보일 거라고 믿습니다. 넘겨서 2번 보세요. 그와 그 처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랍니다. 1번. 그 처녀는 떠났던 고향으로 되돌아왔지? 오케이. 그래서 가족과 제외했어? 아니, X. 그는 가족을 등지고 서간도로 떠났지? 맞죠? 자신의 가족을 향한 그리움을 안고 살았어? 아니, 가족이랑 같이 갔는데, 그리고 가족을 다 뭐 했어? 이별해 죽었지? 그리고 가족을 등지고 갔다는 게 틀렸지? 앞에서는. 그 다음 3번. 그와 그 처녀는 서로의 재회를 통해. 오케이. 다시 만났죠? 마을 사람들의 갈등을 극복했니? 뭔 소리야? X. 그가 17살에 겪은 사건은 그 처녀가 17살에 겪은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해? 서로 관련? 없죠. 그가 겪은 서간도 이주와 그 처녀가 팔려간 사건은? 여기까지 작품 내용. 그들의 고향이 더 이상 삶의 터전이 될 수 없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지? 평화로웠는데 동척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 수탈 때문에 살 수가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혼인말이 오가고 있던 자기 딸을 유각으로 넘겼지. 내 말 이해되겠냐? 네,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그냥 쌩 돌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현실을 견디다 못해서 딸을 유각으로 넘긴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3번 갑니다. 기억에서 미움. 억구풀이죠? 억구풀이는 어디가 밑줄 그어질지 몰라. 항상 앞뒤 상황을 통해서 이해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보세요. 기억. 오랜만에 다녀온 고향의 모습에서 비롯된 그의 답답한 심정이 느껴진다. 기억의 답답함 느껴지나 확인해봐. 고향에서 오누마.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땐 답답할 거다. 예상돼 안 돼? 되죠? 폐허가 된 고향을 보고 왔으니까. 두 번째, 니은은 나가 맞장구 치는 말로써 그에 대한 공감이다. 니은 맞장구 맞나 확인해봐. 그렇겠지요. 퍽 변했겠지요. 맞죠? 상대방의 말에 네, 동의해주는 거. 디귿, 예전에 살던 동리의 변화에 대해 그의 당혹감을 표출했다. 디귿 확인해볼까? 당혹감 느껴지니? 안 느껴지냐? 사람 살던 동리가 그렇게 된 것을 혹 구경한 적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것. 당혹감 맞지? 믿을 수 없는 일이 내 눈앞에 펼쳐진 걸 난 보고 왔다. 그런 게 당황스러움, 당혹감이잖아. 성립됩니다. 감정이랑 상황은 매칭 못하네. 큰일 났다. 리을, 그와 그 사람 관계에 대해 나의 궁금함을 드러내는 말이다. 까닭이라뇨. 나랑 좀 까닭이 있던 사람인데 까닭이요? 무슨 까닭이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맞아 틀려? 맞죠? 5번 보세요. 미음. 불편한 이야기를 건네는 나에 대해 그가 거부감을 드러내는 말이래. 미음 확인해 볼래? 이야기를 다 하면 무엇하는 기요? 거부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미 할 말 다 뭐 있어? 다 했지. 말을 하면서도 이런 비극적인 현실이 너무 뭐해서 서글펐고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한 거지. 에휴, 이렇게 다 말한다고 뭐 하겠냐? 해결도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한 겁니다. 거부감으로. 야, 말한다고 헤어지냐? 해결되냐? 나 말 안 할래. 그거 아닙니다. 알겠니? 네, 그래서 거부감 틀린 말이고요. 서글픔, 안타까움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갑시다. 마지막에 노래 나왔죠? 이 노래가 의미하는 건 뭐냐? 1번. 전토가 신장로로 변했어. 이 내용은 신세 타령 속에서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던 시절로 표현되는 인물들의 과거가 현재에 비해 더 평화로운 삶이었다는 것과 관계가 있겠다. 신장로로 바뀐 현재보다 옛날의 삶이 더 좋았다라는 걸 노래로 말하면 전토가 신장로가 바뀌었어요. 이거랑 같은 맥락이겠다. 설명돼 안 돼? 되죠. 1번이 제일 적절할 것 같은데 2번 봐봐. 말마디나 하는 친구가 감옥소에 갔다는 내용은 못 살겠다는 말로 인해 고향 사람들과 갈등을 겪은 친구의 부자유한 처지? 아니죠. 고향 사람들과의 갈등이 아니라 어디랑 갈등을 겪었을 거야? 동양척식 주식회사랑 갈등을 겪었겠지.
혹은 일제.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X. 3번 담뱃대나 떠는 노인이 공동묘지로 갔다는 노래의 내용은 사선. 무능력한 9세대 때문에 피폐해진 고향을 무덤을 파서 해골을 헐어 젖혀놓은 듯한 모습으로 그려내는 것과 상관이 있다. 관련 없죠? 노인의 죽음은 일반적인 사람의 뭐랑 관계 있는 거야? 그냥 죽음입니다. 때가 되면 죽은 거고. 그 다음에 고향에 갔더니 무덤을 파서 해골을 젖혀놓은 것 같았다라고 말한 건 그만큼 고향이 못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말한 거야. 폐허가 됐다는 걸 얘기한 거죠. 관련이 없습니다. 4번 유각으로 가는 계집을 떠올리는 노래의 내용은 그 신세도 내 신세만이나 하구마라고 탄식하는 인물에 여기까진 맞거든? 걔나 나나 삶이 참 비참해. 여기까진 맞는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거야? 관련 없죠. 그 여자가 유각관계 내 탓이야? 그건 아니잖아. 그지? 자신의 잘못은 관계없습니다. 5번 상실감을 극복하는 모습을 다룬 노래의 전체 내용은 야 노래가 상실감을 극복했냐? 전혀 없지. 살기 좋았는데 지금은 못했어요. 이상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가 극복을 해. 관련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예 틀린 말. 가장 적절한 거 몇 번이라고? 1번입니다. 얘들아 문학작품은 무조건 내가 뭐 중심으로 풀어야 된다 그랬어? 선택지. 그렇지. 보기 나왔을 때 보기 중심으로 텍스트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풀 때는 어디에 있는 말을 이해해야 돼? 선택지에 의미부여가 되어 있는 게 맞나 틀리나 판단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 연습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